혹시 여러분 퇴직금으로 뭐 하실 건가요? 주택 대출 갚고 자녀 결혼 비용 조금 보태고 남는 돈은 은행에 넣어두면 마음이 편할까요? 그런데 요즘은 조금 다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냥 S&P 500 ETF 하나만 사서 묵혀둘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5060대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퇴직 후 안정적인 수익을 원하면서도 복잡한 주식 분석이나 부동산 투자에 지친 사람들이죠. 그들은 말합니다. 20년 동안 미국이 무너지지 않는 한, 내 노후도 무너지지 않는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퇴직금 전부를 S&P 500에 넣는 건 꿈의 선택일까요? 아니면 위험한 도박일까요? 오늘은 실제 사례 3가지와 함께 S&P 500 은퇴 전략의 진짜 얼굴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 50대 은행원 김씨, 5억 퇴직금 전부 S&P 500 ETF로. 서울 강남의 한 은행에서 30년 넘게 근무한 김정훈 CEO 19세는 3년 전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퇴직금은 약 5억 원. 주변에서는 다들 집 보수나 임대 사업을 권했지만 김 씨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부동산은 자신이 없어요. 그냥 미국 주식, 그 중에서도 S&P 500만 믿기로 했습니다. 그는 퇴직 직후 S&P 500 ETF SPY에 전액 투자했습니다. 그 후 2020년대 초반에 상승장을 타고 자산이 7억 원 가까이 불어났습니다. 연금보다 든든하다는 말이 나올 만큼 마음이 편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2022년 하반기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으로 S&P 500이 20% 이상 하락하자 그의 표정도 급격히 어두워졌습니다. 평생 번 돈이 반토막 나는 기분이더군요. ETF라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손실을 보니 잠이 안 왔어요. 김 씨는 이후 매달 일부를 연금처럼 인출하면서 장기 보유 전략으로 돌아섰습니다. 지금은 다시 회복 중이지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S&P 500이 답인 건 맞아요. 하지만 퇴직금 전부를 넣는 건 심장이 강한 사람만 가능하죠. 2. 은퇴 후 10년 꾸준히 쌓인 복리의 힘 62세 교사 이씨 부부. 두 번째 사례는 안정적인 투자로 노후를 준비한 교사 부부 이야기입니다. 경기도에 사는 이성우 62박혜진 60부부는 퇴직금 3억 원과 적금 1억 원을 합쳐 총 4억 원을 마련했습니다. 이 부부는 2014년부터 꾸준히 S&P 500 ETF에 투자하기 시작했습니다. 매달 일정 금액을 분할 매수하면서 달러 코스트 에버리징을 적용했습니다. 10년간 단 한 번도 시장을 예측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월 100만 원씩 꾸준히 미국 지수에 넣었을 뿐이죠. 그 결과 2024년 현재 그들의 계좌는 7억 원을 넘겼습니다. 그중 일부를 환전해 생활비로 쓰고 나머지는 계속 불리고 있습니다. 우린 연금보다 S&P 500 덕에 더 여유로워졌어요. 매달 들어오는 국민연금 250만 원, 그리고 ETF 인출금으로 충분하죠. 이씨 부부는 복리의 시간을 믿은 케이스였습니다. 한 푼이라도 빨리 시작해서 오랫동안 두는 게 핵심이었죠. 그들에게 S&P 500은 투자가 아니라 시간을 사는 방법이었습니다. 3. 은퇴 후 3년 만에 깨달은 교훈 57세 자영업자 박 씨의 후회. 반면 S&P 500만 믿었다가 낭패를 본 사람도 있습니다. 인천에서 식당을 하다 55세에 은퇴한 박영수 CEO 17. 퇴직금 2억 원과 노후 자금 1억 원, 총 3억 원을 모아 2021년 한창 주가가 오를 때 한 번에 S&P 500 ETF에 몰빵했습니다. 처음엔 잘 나갔습니다. 6개월 만에 수익률이 25%를 넘겼죠. 하지만 2022년 급락장이 오자 순식간에 3억이 2억 2천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겁이 난 박 씨는 결국 전량 매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장은 반등했죠. 지금 생각하면 웃기지만 그땐 진짜 무서웠어요. 평생 모은 돈이 사라지는 기분이니까. 박 씨는 지금 그 돈을 다시 예금으로 돌려놨습니다. 이자 3%라도 확실한 게 낫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도 압니다. 가만히 있으면 인플레이션에 자산이 녹아내린다는 걸요. 전문가들은 이런 사례를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S&P 500이 좋은 건 맞지만 타이밍이 아니라 기간이 답입니다. 단기 수익을 노리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전문가 인사이트 S&P 500 한 방이 아니라 시간 싸움이다. S&P 500은 미국 상장 기업 500개의 대표 지수를 말합니다. 세계 경제의 중심인 미국의 성장을 그대로 따라가는 가장 단순하면서 강력한 투자 수단이죠. 지난 50년간 S&P 500의 평균 연 수익률은 약 10% 수준. 복리로 계산하면 자산이 78년마다 2배가 됩니다. 하지만 여기엔 전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절대 중간에 흔들리지 말 것. 김동엽 미래에셋 상무는 이렇게 조언합니다. 퇴직금 전부를 한 번에 넣는 건 위험합니다. 분할 매수로 평균 단가를 맞추고 최소 10년 이상 시간을 두세요. 그게 퇴직금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또한 은퇴 후에는 모든 자산을 S&P 500에만 두는 것도 위험합니다. 시장이 급락할 때 생활비를 마련할 현금이 없다면 그때 울며 겨자 먹기로 손해보고 팔게 되죠.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렇게 조언합니다. 생활비 23년치는 현금으로 확보하고 나머지를 S&P 500 ETF에 분할 투자하라. 이것이 은퇴자에게 맞는 안정형 S&P 500 전략입니다. 그렇다면 퇴직금 전부 S&P 500에 넣어도 될까? 정답은 절대 전부는 안 된다입니다. 하지만 일부는 반드시 넣어야 한다가 더 정확하죠. S&P 500은 장기적으로 물가를 이기고 복리의 힘으로 당신의 노후 자산을 불려줍니다. 다만 그것이 유일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은퇴자에게 필요한 건 안정적인 현금 흐름입니다. S&P 500 ETF의 배당률은 1.52% 수준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국민연금, 개인연금, 예금이자 등과 함께 현금 흐름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야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정리하며 S&P 500은 단순하고 강력하며 누구나 접근 가능한 투자 수단입니다. 하지만 전부를 걸면 인생도 흔들립니다. 퇴직금 전액을 한 종목에 넣는 건 용기가 아니라 위험한 자신감이 될 수 있습니다. 진짜 현명한 은퇴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S&P 500에 투자하되 삶의 여유는 다른 곳에서 찾는다. 결국 중요한 건 투자 대상이 아니라 그 돈을 얼마나 오랫동안 믿고 기다릴 수 있느냐입니다. 퇴직금으로 은퇴를 바꾸는 건 가능하지만 그건 급등이 아니라 꾸준함으로 이루어지는 기적입니다. 이제 앞서의 사례와 감정적인 서론에서 한 발 물러나 전문가의 시각에서 S&P 500 은퇴 전략의 핵심 포인트를 객관적이고 정보 전달 중심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실제 투자 구조, 리스크 관리, 인출 전략까지 단계별로 짚어보겠습니다. 1. S&P 500 투자, 왜 은퇴자에게 매력적인가? S&P 500은 미국을 대표하는 500개 대형 기업의 주가를 묶은 지수입니다. 즉,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코카콜라 같은 글로벌 기업의 성장성을 통째로 사는 셈이죠. 이 지수를 추정하는 ETF, SPY, IVV, VOO 등에 투자하면 복잡한 종목 선택 없이 미국 경제 전체에 분산 투자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은퇴자에게 S&P 500이 매력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역사적으로 안정적인 장기 수익률. 1928년부터 2024년까지 연평균 약 10%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장기 보유 시 물가를 충분히 상회하는 실질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글로벌 분산 효과. 미국 기업이지만 수익의 40% 이상은 해외 시장에서 발생합니다. 사실상 전 세계 기업의 성장을 공유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운용이 단순하다. 전문가가 아니어도 쉽게 접근 가능하고 별도 종목 관리가 필요 없습니다. 복잡한 걸 싫어하는 은퇴자에게 가장 효율적인 자산 운용 방식입니다. 2. 그러나 퇴직금 전액 투자는 위험하다.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퇴직금 전액 S&P 500 투자는 피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이유는 단 하나, 변동성 발러틸러티 때문입니다. S&P 500은 장기 수익률은 우수하지만 단기적으로는 마이너스 30% 이상 급락한 적도 여러 번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08년 금융위기 때 마이너스 37%, 2020년 코로나 사태 때 한 달간 마이너스 34% 급락했습니다. 퇴직 직후 이런 하락이 오면 생활비 인출 때문에 손실이 확정되는 순자산 붕괴 시퀀스 오브 리턴즈 리스크가 발생합니다.
즉, 시장이 회복하더라도 이미 팔아버렸기 때문에 자산이 다시는 이전 수준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점 분산과 생활비 분리가 필수입니다. 퇴직 직후에는 생활비 23년치를 현금성 자산예금, MMF, 채권형 ETF 등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이 돈으로 시장이 흔들릴 때 버티고 나머지를 S&P 500에 장기 투자해야 합니다. 3. S&P 500 ETF 이렇게 선택하라. S&P 500을 추종하는 대표 ETF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구조는 비슷합니다. 다만 세금, 운용보수, 배당 재투자 방식 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ETF명 운용사 특징 SPY 에스테이트 스트리트 가장 오래된 ETF, 거래량이 많음. IVVBL ACK ROCK 보수가 낮고 장기 보유율이 VOOVANGUARD 운용 보수 0.03% 가장 저렴한 편. 전문가 조언. 단기 매매가 아니라 은퇴 자금용이라면 운용 보수가 낮고 장기 추적 오차가 적은 IVV 또는 VOO가 적합합니다. 4. 인출 전략 4% 룰과 7% 인출의 차이. 은퇴 후 S&P 500 ETF에서 돈을 꺼냈을 때는 인출률 위드 드로월 레이트의 핵심입니다. 미국 재정학자 윌리엄 벤게닐리엄 BNGN의 연구에 따르면 포트폴리오의 4%를 매년 인출하면 30년 동안 자산이 유지될 확률이 95% 이상입니다. 이를 4% 룰이라 부릅니다. 하지만 최근 물가 상승률과 투자 환경 변화로 인해 7% 인출도 가능하다는 데이터가 일부 ETF 연구에서 제시되고 있습니다. 단, 이는 배당 주가 상승분을 합산한 기대 수익률이 높은 시기에만 가능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4%는 보수적이고 안전한 기준입니다. 7%를 쓰려면 배당형 ETF나 고수익체 ETF를 혼합해야 합니다. 즉, S&P 500 단독 인출로는 월세나 생활비 전체를 충당하기 어렵고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원한다면 다른 자산과의 조합이 필요합니다. 5. S&P 500 기반 은퇴 포트폴리오 구성법. 퇴직 후 자산 운용의 기본 원칙은 리스크와 현금 흐름의 균형입니다. 다음은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은퇴자 포트폴리오 구성 예시입니다. 현금성 자산 20% 생활비, 비상금 예금, CMA, MMF 등. S&P 500 ETF 50% 장기 성장 자산, IVV, VO 등. 배당 주고 배당 ETF 20% 현금 흐름 확보용 SCHD, HDV 등. 채권형 ETF 10% 변동성 완화 AGG, BND 등. 이 비율은 연령과 소비 수준, 연금 수입에 따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이 월 200만 원 이상 나온다면 위험자산 비중을 조금 더 높일 수도 있습니다. 6. 세금과 환율도 놓치지 말자. 은퇴 후 S&P 500 ETF에 투자할 때는 세금과 환율 리스크를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해외 주식 과세 구조. 해외 ETF는 매매 차익의 22% 지방세 포함과 과세됩니다. 1년에 250만 원까지는 비과세 공제. 환율 리스크. 원달러 환율이 오르면 달러 자산의 평가액은 늘어나지만 반대로 환율이 떨어지면 수익이 줄어듭니다. 장기적으로는 상쇄되지만 단기 은퇴자에겐 중요한 변수입니다. 원화 환해 지형 ETF를 부분적으로 섞는 것도 방법입니다. 7. 결론 S&P 500 하나로 은퇴는 가능하다. 그러나 전부는 아니다. 전문가들은 입을 모읍니다. S&P 500은 은퇴 자산의 핵심 축으로는 훌륭하지만 그 자체로는 완전한 은퇴 솔루션이 아니다라고요. S&P 500은 성장성을 주지만 연금은 안정성을, 현금은 심리적 평온함을 줍니다. 퇴직금 전액을 S&P 500에 넣는 것은 한쪽 다리만 믿고 걷는 것과 같습니다. 반면 일부만 투자해 장기 복리를 누린다면 그건 평생 월급처럼 돈이 들어오는 시스템이 됩니다. 전문가 요약. 투자 비중 퇴직금의 3,050% 이내로 시작. 투자 방식 분할 매수 장기 보유. 생활비 확보 23년치 현금성 자산 필수. 인출 전략 연 4% 룰 기준 필요시 조정. 세금 고려 매매 차익 22% 과세. 환율 리스크 관리. ETF 선택 운용 보수 낮고 거래량 많은 VO, IVV 우선.
결국 퇴직금 전부를 S&P 500에 넣은 사람의 결과는 둘 중 하나입니다. 경제적 자유이거나 극도의 불안감. 두 결과를 가르는 건 욕심을 조절하고 시간을 기다리는 능력입니다. S&P 500은 한 방의 수단이 아니라 시간이 만들어내는 복리의 기계입니다. 퇴직금은 불안의 돈이 아니라 시간을 사는 돈, 그 시간 위에 S&P 500을 얹을 때 비로소 은퇴 후 돈 걱정 없는 삶이 완성됩니다. 은퇴하면 일단 여행부터 가야지. 직장 생활 내내 그렇게 다짐한 분들 많으시죠? 새벽 출근길 지하철 안에서 주말마다 쌓이는 업무 보고서 앞에서 언젠가는 다 정리하고 진짜 자유롭게 떠나야지. 그 꿈 하나로 버텨온 세월이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은퇴하고 여행 가방을 싸서 공항에 서면 이상하게 가슴이 텅 비어집니다. 가야 할 이유는 분명한데 돌아올 이유가 희미해진 느낌? 행복해야 하는데 웃음이 잘 안 나오는 그 감정 혹시 느껴보셨나요? 오늘은 평생 꿈꾸던 여행이 왜 어떤 사람들에게는 허무함으로 남는지, 그리고 그 허무함 뒤에 숨은 진짜 의미를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65세 김정호 씨의 이야기. 일할 땐 그토록 원했는데 막상 떠나니 외로웠어요. 서울에서 평생 은행원으로 일했던 김정호 65씨는 은퇴 후 가장 먼저 유럽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한 번쯤 나도 그 에펠탑 앞에서 사진 찍고 알프스를 걸어보고 싶었어요. 퇴직금 일부로 2달짜리 유럽 패키지를 끊었죠. 처음에는 정말 행복했다고 합니다. 아침마다 다른 풍경, 맛있는 현지 음식, 자유로운 일정. 하지만 한 달쯤 지나자 마음이 이상해졌다고 하더군요. 내가 이걸 왜 하고 있지? 누굴 위해 무슨 의미로 여행 중이지? 돌아올 집에는 혼자 살고 가족은 각자 바빠서 연락도 드물었습니다. 그제야 깨달았답니다. 나는 여행을 원한 게 아니라 누군가와 함께 하는 시간을 원했던 거였어요. 김 씨는 결국 여행을 중단하고 귀국했습니다. 그 후 지역 복지관에서 사진 동호회 활동을 시작했고, 지금은 그때 느낀 공허함이 오히려 내 진짜 인생을 다시 시작하게 했다고 말합니다. 이 62세 박미숙 씨의 살해 일상보다 여행이 더 피곤했어요. 박미숙 62씨는 교사로 35년을 근무하다 정년퇴직했습니다. 은퇴식 날 제일 먼저 한 말이 이제 나도 매달 여행 다닐 거야 였다고 합니다. 그는 여행이 곧 자유라고 믿었습니다. 퇴직 후 1년 동안 국내외 여행을 10번 넘게 다녔습니다. 제주, 일본, 스페인, 베트남 인생사진은 많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호텔 방에서 TV보다 잠드는 게 반복되더라고요. 어디를 가도 내 일상이 아닌 기분. 여행이 아니라 그냥 시간 때우기였어요. 박 씨는 결국 여행 대신 일상 속 새로운 일을 찾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평생교육원에서 캘리그래피를 배우며 주 2회 작은 공방을 운영합니다. 이제는 사진보다 사람들과 웃는 시간이 더 행복해요. 70세 부부의 이야기 세계 일주 끝에 깨달은 건 행복은 집 안에도 있었다. 부산의 이종수 70채은자 68 부부는 젊을 때부터 세계 일주를 꿈꿨습니다. 남편은 해운회사, 아내는 간호사로 평생 열심히 일하며 아이들 다 키운 뒤 퇴직금과 연금 일부를 모아 1년짜리 세계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6개월쯤 지나자 서로에게 짜증이 늘었습니다. 비행기 환승, 시차, 숙소 문제, 음식 문제. 그동안은 바빠서 몰랐는데 24시간 붙어 있으니까 서로 다른 점만 보이더군요. 결국 8개월 만에 귀국했습니다. 귀국 후엔 각자 자원봉사와 운동을 시작하면서 이제야 진짜 여행을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그때는 세계를 돌며 풍경을 봤지만 지금은 사람 속에서 내 마음을 봅니다. 전문가 인사이트. 왜 은퇴 후 여행은 공허함을 부를까? 신동국 작가. 은퇴 후에도 삶은 계속된다.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은퇴 후의 여행은 도망인지 탐험인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일에서 벗어나기 위해 떠나는 여행은 일시적 해방이지만 삶의 의미를 확장하기 위한 여행은 성장입니다. 즉 퇴직 후 여행이 허무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일의 부재를 자유로 착각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일이 사라지면 우리는 일상과 정체성, 관계까지 함께 잃습니다. 그 공백을 단기 여행으로 채우려 하면 당연히 공허함이 찾아오죠. 또한 심리학적으로는 목표 상실 증후 근골 마이너스 로스 신드롬이라는 개념도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매일 일정한 리듬으로 살아온 사람이 갑자기 구조가 없는 시간을 맞으면 방향, 감각을 잃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은퇴 후 여행은 어떻게 해야 행복해질까? 전문가들은 여행을 목적으로 삼지 말고 과정으로 삼으라고 조언합니다. 즉, 여행은 인생의 보상이 아니라 연속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와 함께 가느냐가 중요합니다. 혼자 떠나는 여행이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혼자 있는 시간에 스스로를 이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외로움이 먼저 찾아옵니다. 동호회, 자원봉사, 취미 모임 등에서 관계를 만들고 그 속에서 함께 떠나는 여행이 훨씬 오래 행복합니다. 왜 가는가를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남들도 다 하니까, 퇴직했으니까 떠나는 여행은 대부분 험으로 끝납니다. 이번 여행에서 나는 무엇을 느끼고 싶은가? 이 여행이 내 인생에 어떤 변화를 줄까? 이 질문 하나만 던져도 여행의 질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돌아올 일상을 만들어 놓으세요. 여행 후 다시 돌아왔을 때 맞아줄 일상이 없다면 그때부터 진짜 허무가 시작됩니다. 여행이 끝나도 이어지는 즐거움, 예를 들어 사진 정리, 기록, 봉사, 혹은 다음 여행을 위한 준비, 이런 작은 루틴이 삶의 활력을 유지시킵니다. 마무리하며 행복은 떠나는 데 있지 않다. 머무는 법을 배우는 데 있다. 많은 은퇴자들이 말합니다. 이제는 더 멀리 가지 않아도 내 주변이 여행지 같아요. 결국 평생 꿈꾸던 여행이 주는 교훈은 세계를 다 돌아도 채워지지 않는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 마음의 빈자리를 채우는 건 새로운 풍경이 아니라 새로운 나입니다. 여행은 자유의 끝이 아니라 인생 2막을 여는 거울이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지금 여행을 꿈꾸고 계신다면 지도보다 먼저 자신의 마음을 펼쳐보세요. 진짜 행복의 방향은 어쩌면 그 안에 이미 표시되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전문가 시각으로 본 은퇴 후 여행의 허무감, 단순한 감정이 아닌 삶의 구조 붕괴 현상. 은퇴 후 여행을 떠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허무함은 단순한 우울감이 아닙니다. 이는 심리학, 사회학, 재정학적으로 삶의 구조가 붕괴된 상태에서 비롯된 복합적인 현상입니다. 전문가 입장에서 이 현상을 세 가지 측면으로 나눠 분석해 보겠습니다. 심리적 측면, 목표 상실과 정체성 공백. 서울대 심리학과 김호연 교수는 은퇴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퇴직 후 첫 6개월은 가장 위험한 시기라고 지적합니다. 이 시기에는 목표 상실, 골 마이너스 로스과 정체성 혼란, 아이덴티티 보이드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직장인으로서 3040년간 성과 중심으로 살아온 사람은 일과 성취가 곧 존재의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은퇴 후에는 이 구조가 무너지고 갑자기 시간이 남는 사람이 됩니다. 여행은 그 공허함을 일시적으로 메우는 도피처가 되지만 심리적 보상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미국 스탠퍼드대의 은퇴 전환 연구 리타이어먼트 트랜지션 스터디에서도 응답자의 62%가 여행이 끝나면 오히려 더 허무하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목표가 없는 활동은 행복감보다 공허감을 증폭시키는 역효과를 낳기 때문입니다. 사회적 측면, 관계 단절이 여행의 피로를 만든다. 서울여대 노년사회학 연구소의 이호선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은퇴 후 외로움은 고립이 아니라 관계의 단절에서 시작됩니다. 직장, 사회, 지역에서 맺은 관계가 끊어지면 그 자리를 메우는 새로운 소속감이 필요합니다. 여행은 순간적인 자극을 주지만 지속적인 관계를 만들어주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여행이 길어질수록 사회적 소속감 결핍이 더 커집니다. 특히 혼자 여행하는 은퇴자들의 경우 누군가와 함께 웃고 떠드는 시간보다 혼자 식사하고 혼자 이동하는 시간이 훨씬 많습니다. 그 결과 여행이 오히려 고독의 연장선이 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 교수는 은퇴 후 여행이 진정한 의미를 가지려면 누구와 떠나느냐 보다 누구에게 돌아오느냐를 먼저 정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즉, 관계의 뿌리가 없는 여행은 결국 떠나도 머물 곳이 없는 외로움을 낳습니다. 경제적 측면, 여행비 지출 후의 현타 현실 자각. 미래에셋 투자와 연금센터의 김동엽 상무는 은퇴 후 여행이 허무하게 느껴지는 건 경제적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비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퇴직금 일부나 연금의 일부를 보상,
소비로 여행에 써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돌아와서 남은 돈을 보면 불안감이 몰려옵니다. 이 불안은 곧 후회와 허무감으로 연결됩니다. 실제로 은퇴자 10명 중 7명은 여행 후 지출로 인해 생활비 조정에 스트레스를 느꼈다고 답했습니다. 한국금융연구원 2024년 은퇴소비 보고서. 김상무는 여행비는 인생의 보상금이 아니라 노후 구조 속에서 예상 가능한 지출 항목으로 설계돼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즉, 연금 수입 100 중 10 이하의 범위에서만 여행비를 책정하고 나머지는 일상 유지와 예비 자금으로 남겨두는 게 원칙이라는 겁니다. 전문가들이 권하는 의미 있는 여행 구조 만들기. 1. 여행 전에 삶의 구조를 재정의하라. 은퇴는 단순한 퇴사가 아닙니다. 직업 정체성, 사회적 관계, 일상 루틴이 동시에 사라지는 구조적 전환점입니다. 따라서 여행을 떠나기 전에 내 삶의 새 구조를 설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주 3일 봉사활동, 주 1회 운동, 분기별 여행처럼 삶의 틀 안에 여행을 배치해야 지속 가능합니다. 2. 여행을 도전형으로 전환하라. 은퇴 후 여행은 소비형보다 성장형이 효과적입니다. 단순 관광보다는 배움 경험 중심의 여행을 권합니다. 예를 들어 일본 도자기 마을에서 2주간 도예 배우기, 스페인 산티아고 순례길 걷기, 국내 농촌 체험 봉사. 이런 형태의 여행은 목적이 뚜렷해 허무감이 적습니다. 3. 여행 후 회복 루틴을 만들어라. 여행에서 돌아오면 일상의 공백이 반드시 생깁니다. 이 시기를 어떻게 메우느냐가 중요합니다. 전문가들은 여행 후 일주일 이내 여행 일기 정리, 사진 공유, 다음 목표 설정 등의 루틴을 권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내는 여행이 끝난 게 아니라 발전 중이라고 인식해 우울감 대신 만족감을 느낍니다. 결론, 여행은 은퇴의 끝이 아니라 새 구조의 일부. 은퇴 후 여행의 진짜 목적은 탈출이 아니라 통합입니다. 일과 관계, 재정, 정체성 이 무너진 시점에서 여행은 그것을 회복하는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심리적으로는 나를 다시 발견하는 시간, 사회적으로는 새로운 관계를 맺는 기회, 경제적으로는 지속 가능한 소비 구조 속의 즐거움. 이 세 가지가 맞물릴 때 비로소 여행은 공허하지 않고 인생의 이막을 여는 힘이 됩니다. 요약하면 은퇴 후 여행은 무조건 떠나는 게 아니라 떠나기 전 삶의 구조를 재정립해야 의미가 생깁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행은 자유가 아니라 또 다른 불안의 시작이 됩니다. 진짜 행복한 은퇴 여행은 지도를 펴는 순간이 아니라 돌아와서도 계속 이어지는 삶의 흐름 속에서 완성됩니다. 젊을 땐 늘 이렇게 말했죠. 퇴직만 하면 전 세계 한 바퀴 돌 거야. 이제는 나를 위해 살 거야. 회사에서 쌓인 스트레스, 상사 눈치, 출퇴근 지옥에서 벗어나면 마치 천국이 펼쳐질 줄 알았습니다. 비행기 표만 끊으면 행복이 자동으로 따라올 거라 믿었던 거죠. 그런데 이상하죠. 막상 떠나보면 허무함이 밀려옵니다. 그토록 바라던 자유인데 왜 이렇게 마음이 공허할까요? 지중해 바다가 눈앞에 있어도, 사람 많은 관광지에서 셀카를 찍으면서도 이게 내가 꿈꾸던 인생이었나? 하는 생각이 스치곤 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 63세 이종훈 씨의 한 달 유럽 일주 이후 퇴직하자마자 여행사 상품을 끊었습니다. 유럽 한 바퀴 돌고 오면 내 인생 버킷리스트는 끝이다. 30년 직장생활 동안 단 하루도 자신을 위해 써본 적이 없던 그는 인천공항에서 출국 도장을 찍으며 울컥했답니다. 하지만 여행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첫날은 설렜지만 일주일이 지나자 피곤이 몰려왔고 현지 음식은 입에 맞지 않았습니다. 같이 다니던 부부들은 사진 찍느라 바빴고 밤엔 호텔방에서 혼자 텅 빈 시간을 보냈죠. 귀국 후 그가 남긴 한마디가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냥 공허하더라고요. 내가 뭘 위해 달려왔나 싶었어요. 그는 여행 중에도 매일같이 회사 생각이 났다고 합니다. 출장이 아니라 진짜 여행인데 마음은 여전히 직장인이었던 거죠. 정신적으로 은퇴하지 못한 상태에서 떠난 여행은 결국 피로만 남긴 장거리 도피였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자유가 오히려 외로움이 된 58세 박미정 씨. 박미정 씨는 30년간 교직에 몸담다가 조기 퇴직을 했습니다. 퇴직 후
남편과 제주 한 달 살이를 시작했죠. 이제 진짜 행복한 인생을 살겠다는 기대감이 컸습니다. 하지만 막상 내려가 보니 현실은 달랐습니다. 카페에서 노트북을 켜도 아무 할 일이 없고 바다를 바라봐도 며칠 지나니 그 풍경이 똑같았습니다. 같이 간 남편과 대화도 점점 줄었고 둘 다 뭔가 허전한 기분에 서로 예민해졌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학교 다닐 땐 시간이 없어서 못 놀았는데 지금은 할 게 없어서 못 놀아요. 퇴직 후 여행은 분명 달콤하지만 그 자유가 너무 크면 오히려 방향을 잃게 됩니다. 전문가들은 이것을 포스트 은퇴, 블루 포스트 마이너스 리타이어먼트 블루즈라고 부르죠. 그동안 삶의 중심이었던 일과 소속을 잃은 상태에서 갑자기 찾아온 시간의 홍수 속에서 우리는 자신이 누구였는지를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여행은 즐거웠지만 돌아올 곳이 없었다. 전직 은행원 김성호 67씨는 퇴직 후 캠핑카 여행을 꿈꿨습니다. 은퇴 전 2년 동안 차를 개조하고 지도까지 직접 만들었죠. 퇴직하자마자 전국 일주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6개월이 지나자 그는 캠핑카를 팔았습니다. 처음엔 진짜 좋았어요. 그런데 매일 이동하다 보니 어느새 살고 있다는 감각이 사라지더라고요. 문제는 돌아올 집이 없었다는 겁니다. 집을 정리하고 차에서 살다 보니 언제나 떠나야 하는 삶이 되어버린 거죠. 그는 결국 정착을 다시 선택했습니다. 지금은 소도시에 작은 전원주택을 짓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여행을 떠납니다. 그는 말합니다. 여행은 떠나는 게 아니라 돌아올 곳이 있을 때 비로소 행복해요. 전문가의 말 여행은 도피가 아니라 삶의 연장선이어야 합니다. 심리학자 이호선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은퇴자들이 여행을 행복의 완성으로 착각합니다. 하지만 진짜 행복은 여행이 아니라 의미 있는 일상에서 나옵니다. 그 말처럼 은퇴 후 여행은 보상이 아니라 전환이어야 합니다. 퇴직 후 갑자기 여행만 반복하면 일시적 흥분은 생기지만 금세 피로와 허무가 찾아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삶의 구조가 무너졌기 때문이죠. 회사에 다닐 땐 하루 일과가 있었고 누군가의 필요에 응답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엔 그런 틀이 사라집니다. 그 공백을 여행으로 채우려 하지만 그건 결국 일시적 진통제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첫째, 여행을 프로젝트화하라. 그냥 놀러 가는 여행이 아니라 기록하는 여행, 봉사하는 여행, 배우는 여행으로 바꾸세요. 예를 들어 박미정 씨는 제주 한 달 살이 이후 제주 원주민 인터뷰 영상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취미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유튜브 채널까지 운영하며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둘째, 여행보다 리듬을 만들어라. 퇴직 후 하루 24시간이 전부 자유로워지면 오히려 삶이 무너집니다. 매일 산책, 글쓰기, 운동, 봉사 같은 생활 루틴을 만들어야 합니다. 여행은 그 리듬 안에 스파이스처럼 존재해야 합니다. 셋째, 함께 나눌 사람을 찾아라. 은퇴 후 가장 위험한 것은 고립감입니다. 혼자 떠나는 여행은 자유롭지만 그 자유는 금세 외로움으로 바뀝니다. 지역 커뮤니티 여행 동호회, 봉사단체 등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작은 모임 하나가 인생의 무게를 완전히 달라지게 만듭니다. 결국 여행은 행복의 끝이 아니라 행복의 과정이다. 퇴직 후의 여행은 목적지가 아닙니다. 그건 새로운 인생을 테스트하는 과정에 가깝죠. 누군가는 그 여행을 통해 이젠 사람들과 함께 사는 게 더 즐겁다는 걸 깨닫고 누군가는 내가 원한 건 풍경이 아니라 관계였다는 걸 알게 됩니다. 여행은 우리에게 잠시 멈춰서 진짜 나를 돌아볼 기회를 줍니다. 하지만 그 여행 후의 삶을 준비하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나라를 돌아도 마음은 여전히 제자리입니다. 63세 이종훈 씨는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이젠 비행기보다 도서관이 좋아요. 책 속에서 새로운 여행을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은퇴 후 진짜 여행은 지도 위가 아니라 내 안에서 다시 길을 찾는 일입니다. 떠나는 것보다 중요한 건 돌아올 마음의 집을 만드는 일입니다. 그 집이 있다면 여행은 지겨워지지 않습니다. 그건 새로운 나를 만나러 가는 길이니까요. 전문가의 시선에서 보면 은퇴 후 여행이 허무해지는 이유는 단순히 개인의 감정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삶의 구조가
급격히 바뀌는 전환기 충격 트랜지션 샤크에서 비롯된 현상으로 심리학, 경제학, 노년학 분야 모두에서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핵심 주제입니다. 1. 여행이 허무해지는 첫 번째 이유, 삶의 구조 상실. 은퇴 전의 삶은 구조화되어 있습니다. 아침에 출근하고 업무를 수행하고 사회적 역할을 가지며 누군가에게 필요로 되는 감각이 있죠. 하지만 퇴직과 동시에 그 구조가 사라집니다. 그 공백을 여행으로 채우려는 시도가 많지만 이는 삶의 리듬을 일시적으로 자극할 뿐 장기적인 만족감은 주지 못합니다. 미국 심리학자 윌리엄 브리저즈는 이를 정체성 공백 아이덴티티 갭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즉, 내가 누구인지를 정의하던 역할이 사라질 때 사람은 목적 없는 자유 속에서 혼란과 공허를 느낍니다. 전문가 조언. 은퇴 후 첫 12년은 적응기로 설정하고 여행을 삶의 보상이 아니라 전환 준비의 일부로 생각해야 합니다. 여행보다 중요한 것은 일상 루틴과 역할 재정립입니다. 이 두 번째 이유, 의미 없는 자유의 역설. 많은 사람이 시간의 자유를 원하지만 막상 자유가 주어지면 방향을 잃습니다. 그 이유는 인간의 행복이 목표와 성장감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하버드 성인 발달 연구 하버드 스터디 오브 어덜트 디벨로프먼트에 따르면 퇴직 후 가장 만족도가 높은 사람들은 의미 있는 목적을 지속적으로 추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즉, 여행을 단순 소비로 접근한 사람보다 봉사여행, 배움여행, 가치 있는 경험을 추구한 사람들이 훨씬 더 높은 심리적 안정과 행복을 느꼈습니다. 전문가 조언. 여행을 단순한 휴식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새로운 학습, 탐구, 나눔이 결합된 형태로 기획하세요. 예를 들어 현지 문화 탐방 후 블로그 영상 기록, 농촌 체험과 지역 봉사 병행, 역사나 인문학 중심의 테마 여행. 이런 여행은 단순 소비가 아니라 삶의 확장으로 작용합니다. 3. 세 번째 이유, 사회적 연결의 부재. 은퇴 이후 여행이 외롭고 지겨워지는 또 하나의 이유는 관계의 단절입니다. 직장에서는 자연스럽게 형성되던 사회적 관계망이 사라지고 은퇴 후엔 인간관계를 새로 만들어야 하는데 이걸 여행으로 대체하려는 시도가 많습니다. 하지만 여행은 관계를 유지하는 활동이지 형성하는 활동이 아닙니다. 여행지에서의 만남은 대부분 일시적이고 공감 기반의 관계로 발전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사람은 함께 나눌 사람이 없으면 어떤 경험도 공허하게 느낍니다. 전문가 조언. 퇴직 후엔 소속감을 유지할 수 있는 사회적 플랫폼이 필요합니다. 지역 평생학습관, 시니어 커뮤니티, 여행 동호회, 봉사단체 등 소속된 집단 안에서의 관계는 삶의 안정감과 심리적 에너지를 제공합니다. 여행은 이 관계를 더 깊게 만드는 수단이 되어야 합니다. 즉, 함께 나누는 여행이 의미를 부여합니다. 4. 네 번째 이유, 경제적 현실과 심리적 지속 가능성의 불일치. 은퇴 후 여행을 계획할 때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간은 늘었지만 돈은 줄었다는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젊을 때의 소비 패턴으로 여행을 지속하면 금세 경제적 피로와 죄책감이 쌓이게 됩니다. 미국 머니 매거진 조사에 따르면 퇴직자 중 68%가 여행 비용이 은퇴 자금에 부담이 된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장기 여행이나 해외여행의 경우 생활비, 보험, 건강 문제까지 겹치면 스트레스가 커집니다. 전문가 조언. 여행을 계획할 때는 반드시 지속 가능한 여행 예산을 세워야 합니다. 월 생활비 대비 여행비 비중을 1015% 이하로 유지. 비수기 장기 숙박 현지식 중심의 비용, 효율적 여행 설계. 연 12회 큰 여행보단 월 1회 소규모 근거리 여행으로 분산. 여행이 지속 가능한 취미가 되려면 경제적 부담이 아닌 심리적 여유를 주는 구조여야 합니다. 5. 다섯 번째 이유, 회복적 일상이 없는 여행은 피로만 남긴다. 은퇴 전에는 비일상이 여행의 핵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엔 일상이 사라졌기 때문에 비일상 자체가 의미를 잃게 됩니다. 따라서 은퇴 후의 여행은 회복을 위한 일상 속 여행으로 재정이 되어야 합니다. 즉, 멀리 떠나는 대신 가까운 곳을 자주 가는 여행. 일정한 루틴 안에 포함되는 생활형 여행. 가족이나 친구, 커뮤니티와 함께하는 관계형 여행. 이런 형태로 변화해야 합니다. 노년학자 마크 프리드먼은 말했습니다. 은퇴 후 행복은 멀리 떠나는 데 있지 않다.
익숙한 곳에서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는 능력에 달려 있다. 결론 여행은 삶의 중심이 아니라 삶의 조율이다. 퇴직 후 여행이 행복을 주지 못하는 이유는 삶의 중심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젊을 땐 일과 스트레스에서 도피하기 위해 떠났지만 은퇴 후엔 도피할 대상이 사라졌습니다. 따라서 여행은 이제 삶을 다시 조율하는 도구로 써야 합니다. 여행을 통해 배우고 기록하고 나누며 새로운 관계를 만들고 일상의 리듬을 회복하는 과정으로 바꾸는 것. 그럴 때 비로소 여행은 허무가 아니라 삶의 연장선이 됩니다. 요약하자면 퇴직 후에 여행이 지겨워지는 이유는 삶의 틀 없이 자유만 주어진 상태 때문입니다. 진짜 행복한 여행은 떠남이 아니라 돌아올 일상을 스스로 디자인할 때 완성됩니다. 즉, 은퇴 후 진짜 여행은 비행기가 아니라 삶의 방향을 다시 잡는 여정입니다. 당신의 월급이 사라지기 전 0%를 이렇게 써야 인생이 달라집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은퇴 준비는 나중에 해도 되겠지, 아직 월급 나오니까. 그런데 여러분, 진짜 무서운 건 월급이 끊기는 순간이 아니라 그동안 그 월급을 어떻게 썼는지 모르는 겁니다. 회사 다니면서 매달 들어오던 월급, 카드값, 보험료, 자녀 교육비로 빠져나가면 남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30년 넘게 일했는데 퇴직금과 연금 말고는 내 돈이 일하는 구조를 만들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결국 은퇴 후 가장 많이 하는 후회 1순위가 그때 조금만 더 모아둘 걸 투자해 둘 걸이라는 겁니다. 1. 은퇴 준비는 월급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 은퇴 전문가 김동엽 상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은퇴 준비는 돈이 있을 때 해야 한다. 즉 월급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 그 말이 뼈를 때리죠. 은퇴하고 나면 들어오는 돈이 없어요. 그때부터는 자산을 지키는 게 아니라 나눠 쓰는 게임으로 바뀝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 사실을 모르고 월급이 사라지고 나서야 허둥대죠. 이제 중요한 건 월급의 0%를 어떻게 쓰느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0%는 남는 돈이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필요한 만큼만 쓰고 남은 돈을 시스템에 태워라는 뜻이에요. 즉, 소비 습관을 바꾸고 투자 시스템을 만드는 순간부터 은퇴 이후 인생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2. 사례 58세 전직 은행원 30년 일했지만 남은 건 퇴직금뿐이었다. 첫 번째 사례는 58세 김모 씨입니다. 은행에서 30년 동안 일하며 남들보다 금융 지식이 많다고 생각했죠. 퇴직할 때 퇴직금 2억 8천만 원, 연금 170만 원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은퇴 전 투자 습관이 없었다는 겁니다. 매달 600만 원 벌었지만 카드값 200, 자녀 교육비 150, 보험 80, 식비 100. 늘 마이너스였어요. 퇴직 후 그는 이제라도 투자해야지 하고 부동산 경매에 뛰어들었다가 시세 하락으로 5천만 원을 잃었습니다. 월급 있을 때 조금이라도 굴리는 습관만 있었어도 이렇게 불안하지 않았을 텐데. 김 씨는 지금 편의점 야간 근무를 하며 생활비를 보태고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 배울 점은 단 하나입니다. 돈이 있을 때 시스템을 만들지 않으면 돈이 없을 때 아무것도 못한다. 3. 사례 62세 공무원, 월급의 10%로 만든 제2의 연금. 반대로 성공한 사례도 있습니다. 62세 이 선생님은 교직 생활 동안 월급의 10%를 자동 이체로 ETF에 투자했습니다. 처음엔 월 40만 원, 많을 땐 60만 원이었죠. 처음엔 별 효과가 없어 보였지만 20년이 지나자 그 계좌가 1억 8천만 원이 됐습니다. 퇴직 후 이 돈으로 배당 ETF를 나눠 샀고 지금은 매달 55만 원씩 배당이 들어옵니다. 연금처럼 평생 들어오는 월급이 생겼죠. 이 선생님은 말합니다. 투자는 거창한 게 아니에요. 그냥 월급이 들어올 때 자동으로 빠져나가게 하는 겁니다. 내가 일할 때 만든 시스템이 내가 은퇴하고 나서 나 대신 일해주는 거예요. 4. 사례 55세 자영업자, 소비를 투자로 바꾼 3년의 변화. 세 번째 사례는 조금 다릅니다. 55세 자영업자 박모 씨는 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월급이 없으니 저축도 투자는 사치다. 하지만 어느 날 회계사 친구의 조언이 그의 인생을 바꿉니다. 투자는 돈이 많아서 하는 게 아니야. 습관이야. 그날부터 박 씨는 매출의 5%를 투자 통장으로
자동 이체했습니다. 처음엔 10만 원이었죠. 그 돈으로 매달 적립식 펀드를 샀고 3년 뒤엔 1천만 원이 됐습니다. 이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신기하게도 돈을 모으는 게 아니라 돈이 나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는 지금 그 돈으로 매달 15만 원 배당을 받습니다. 적은 금액이지만 내 돈이 일한다는 경험을 통해 삶의 안정감을 되찾았습니다. 5. 전문가의 조언 0%의 의미는 의식적 사용이다. HS 아카데미 이호석 대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은퇴 준비의 핵심은 금액이 아니라 의식적인 돈의 사용이다. 월급의 0%라도 투자의 영역으로 보내는 습관이 중요하다. 그가 말하는 0%는 단순히 남는 돈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즉, 지출 구조 속에서 투자 비중을 인식하는 사람과 그냥 남는 대로 쓰는 사람의 인생은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은퇴 후 불안해지는 이유는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돈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르는 상태로 살아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해야 할 건 아주 단순합니다. 월급의 10%를 자동 이체로 투자 계좌에 보내라. 소비 전 투자 먼저 빠져나가는 구조를 만들어라. 금액보다 리듬을 만들어라. 한 달도 쉬지 말라. 이 세 가지를 3년만 유지하면 은퇴 후에 자신이 달라집니다. 6. 돈이 아니라 습관이 나를 지킨다. 우리가 흔히 하는 착각이 있습니다. 돈이 많으면 투자한다. 하지만 실제로 성공한 사람들은 반대예요. 투자하니까 돈이 많아졌다. 월급의 0%라도, 즉 아주 작은 금액이라도 투자 시스템을 만들어두면 그건 단순한 돈의 문제가 아니라 인생의 태도가 바뀌는 출발점이 됩니다. 그 순간부터 당신은 소비자가 아니라 생산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습관이 은퇴 후에도 이어집니다. 월 100만 원의 배당이든 연금이든 임대료든 그건 결국 과거의 자신이 미리 만들어둔 시스템의 결과입니다. 7. 마무리 0%라도 시작하라. 그게 진짜 은퇴 준비다. 여러분, 지금의 월급이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회사가 언제까지 우리를 필요로 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지금이 바로 월급의 0%를 바꾸는 시점이에요. 작게라도 좋습니다. 오늘부터 자동이체 하나만 만들어 보세요. 나중에 해야지는 결국 영원히 오지 않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시작하는 사람만이 은퇴 후에도 돈이 일하는 세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월급이 사라지기 전 0%를 이렇게 써야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 말이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여러분의 노후를 바꾸는 첫 문장이 되길 바랍니다. 0% 투자법, 은퇴 전문가가 말하는 핵심 전략. 전문가의 입장에서 보면 월급의 0%를 투자하라는 말은 단순한 구호가 아닙니다. 그건 소비 중심의 구조를 투자 중심으로 전환하라는 뜻입니다. 즉, 돈이 남을 때 투자하는 게 아니라 투자가 먼저 빠져나가게 설계하는 것이죠. 퇴직 이후 불안해지는 가장 큰 이유는 돈의 방향을 미리 정해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은퇴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은퇴 준비는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니라 돈의 흐름을 통제하는 데서 시작된다. 1단계 0% 투자 시스템 만들기. 0% 투자 시스템이란 돈이 들어오는 순간 자동으로 일정 비율이 투자 계좌로 이동하는 구조를 말합니다. 이건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재무 구조의 자동화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1급여일 자동이체 월급일 다음날 510%가 자동으로 투자 계좌로 이동하도록 설정. 이 소비 후 잔액이 아니라 소비 전 투자. 즉, 남는 돈이 아니라 빠져나가는 돈을 기준으로 구조를 짜야 합니다. 3. 자동 투자 상품 선택. 배당 ETF의 KODX 배당 성장, SCHD, SPYD 등. 글로벌 ETF 분산, 예 미국 한국 선진국 ETF 혼합. 개인형 IRP 또는 연금 저축 펀드 활용. 핵심은 금액이 아니라 순서입니다. 투자가 먼저 빠져나가면 그 다음부터 남은 돈 안에서 생활이 자동으로 조정됩니다. 이게 바로 0% 투자의 본질이에요. 2단계 투자금보다 소득 구조가 중요하다. 은퇴 후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원한다면 자산보다 현금 흐름을 만드는 능력이 더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퇴직금 5억이면 충분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은퇴 이후 매달 200만 250만 원의 생활비가 꾸준히 나갑니다. 이걸 메꾸는 건 자산이 아니라 지속적인 수입 시스템이에요. 전문가들이 제안하는 3단계 구조는 이렇습니다. 1단계 소비형 월급의 일정 부분을 소비. 2단계 투자형 배당 ETF, 리츠 REITs, 연금펀드로 자동 분산. 3단계 현금 흐름형 은퇴 후 이 자산들이 매달 배당이자 형태로 들어오게 설계. 즉, 일하지 않아도 돈이 들어오는 구조를 은퇴 전에 미리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투자 수익률보다 현금 흐름의 안정성이에요. 3단계 40만 5060세대별 투자 전략. 세대별로 접근 방식은 달라야 합니다. 은퇴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 40대 투자 근육을 키우는 시기. 목표 자산을 모으는 단계. 핵심 포인트 공격적인 투자. 비중 가능 주식 ETF 중심. 전략. 월급의 1015%를 꾸준히 ETF 또는 인덱스 펀드에 적립. 변동성에 휘둘리지 않고 시간을 아군으로 만드는 단계. 부채가 있다면 이자율보다 높은 수익률 구조를 목표. 50대 지키면서 굴리는 시기. 목표 자산을 안정화하고 수입원을 분산. 핵심 포인트 배당이자 중심의 현금 흐름 투자. 전략. 배당 ETF 채권 ETF를 64 비중으로 보유. IRP, 연금저축 등 세제 혜택 상품 적극 활용. 매달 들어오는 배당금으로 은퇴 예행 연습 시작. 60대 소득을 유지하는 시기. 목표 자산 인출보다 현금 흐름 유지. 핵심 포인트 인출보다 배당 중심의 보존형 투자. 전략. 인출률 34% 유지, 4% 룰 적용. 안정형 ETF, MMF, 채권 중심으로 구성. 국민연금 배당금 임대료의 3중 구조 확보. 4단계 연금 절세 인출 설계. 은퇴 후 돈을 지키는 데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세금입니다. 많은 은퇴자들이 연금을 받으면서도 세금 구조를 모르기 때문에 손해를 봅니다. 연금저축 IRP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시 세율 3.35, 5%, 일시 인출 시 기타 소득세 16.5% 부과, 종합소득세 합산 시 최대 38% 세율 가능. 따라서 은퇴 설계 시 세금 구조까지 계산된 인출 플랜이 필수입니다. 권장 인출 순서. 1. 배당금임 대료 등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 소득. 2. 연금소득 저세율 구간 유지. 3. 필요시 원금 인출. 즉, 세후 기준으로 순현금 흐름을 설계해야 진짜 안정적인 노후가 가능합니다. 5단계 소비 줄이기보다 리듬 만들기. 많은 분들이 은퇴하면 소비를 줄이려고 합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렇게 조언합니다. 소비를 줄이는 것보다 중요한 건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리듬을 만드는 것이다. 소비를 극단적으로 줄이면 삶의 질이 무너집니다. 반대로 투자와 소비의 비율을 일정하게 유지하면 심리적 안정이 생깁니다. 즉, 소득이 있을 땐 투자 리듬을, 은퇴 후엔 인출 리듬을 유지하는 것. 이 리듬이 깨지면 불안이 생기고 그 불안이 잘못된 투자나 소비로 이어집니다. 6단계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하는 이유. 마지막으로 40만 5060세대가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시기를 놓치는 것입니다. 투자는 복리의 힘보다 시간의 힘이 더 큽니다. 한 달이라도 빨리 시작하는 사람이 결국 10년 후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삽니다. 이호석 대표의 말처럼 투자는 돈이 아니라 시간의 예술이다. 늦었다고 생각될 때가 가장 빨리 시작해야 할 때다. 정리. 0% 투자법 핵심 요약. 투자는 금액이 아니라 구조다. 소비 전 투자 먼저. 자동화된 시스템을 만들어라. 세대별 전략으로 리스크를 줄여라. 세금 인출까지 계산해야 진짜 은퇴 설계다. 월급이 사라지기 전에 여러분의 돈이 스스로 일하게 만드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은퇴 후에도 월급이 계속 들어오는 삶을 가능하게 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지금 바로 월급의 0%를 자동 투자 계좌로 보내세요. 그게 여러분 인생의 가장 현명한 버튼 클릭이 될 겁니다. 퇴직하면 이제 좀 쉬자.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 많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퇴직 이후부터 인생이 진짜로 버거워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 똑같이 60이 넘었는데도 오히려 더 활기차고 여유 있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두 사람의 차이는 대체 뭘까요? 돈? 건강? 아니요. 사실은 태도와 준비의 방향이 달랐습니다. 퇴직 후 첫 1년은 대부분이 비슷합니다. 오랜 직장 생활에서 벗어나 늦잠도 자보고 평일 낮에 카페도 가보고 여행도 다니죠. 하지만 1년이 지나면 슬슬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이게 다인가? 앞으로 20년, 30년은 어떻게 살지? 내가 쓸모없는 사람이 된 건 아닐까? 이때 갈림길이 생깁니다. 누구는 과거를 붙잡고 퇴보하고 누구는 새로운 인생을 설계하며 피어납니다. 사례 1. 회사가 전부였던 남자, 63세에 멈춰버린 시간. 63세 박성호 씨가 겪는 대기업에서 부장으로 정년퇴직했습니다. 30년간 매일 새벽 6시에 출근하던 습관, 회의와 보고서로 채워진 인생. 그는 은퇴라는 단어를 이제 좀 쉬어도 된다는 뜻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막상 회사를 떠나고 나니 세상과의 연결이 끊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갈 곳이 없고 만나던 사람도 없습니다. 퇴직한 지 1년이 지나자 하루 종일 TV 앞에 앉아 있고 술 한 잔으로 저녁을 채우는 날이 많아졌죠. 내가 뭐라도 해야지라는 생각은 있었지만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은퇴 후엔 내가 누구인지부터 다시 찾아야 하는데 그는 그 과정을 놓쳤습니다. 결국 우울증 진단을 받았고 지금은 사회복지사 상담을 받으며 다시 회복 중입니다. 그의 말이 인상적이었어요. 나는 회사를 떠난 게 아니라 나 자신을 잃은 거였어요. 사례 2. 61세 전직 교사, 배움을 가르치던 사람이 배우는 사람으로. 반면 61세의 김은정 씨가 명는 달랐습니다. 교직에서 은퇴한 뒤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던 내가 배워보자는 마음으로 평생교육원에 등록했죠. 처음에는 그림, 글쓰기 수업을 들었고 나중에는 사회복지 관련 자격증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2년이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마을 복지관에서 시니어 교육 프로그램 강사로 활동하게 된 겁니다. 한 달 수입은 크지 않지만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감정이 삶을 지탱해줬다고 말합니다. 퇴직 후엔 돈보다 중요한 게 내가 여전히 살아있다는 느낌이에요. 그녀는 지금도 매주 2번씩 복지관으로 나가 강의를 합니다. 그의 인생은 멈춘 게 아니라 새로운 형태로 진화한 셈입니다. 사례 3. 노후 창업에 실패한 66세 자영업자, 돈보다 계획이 먼저였다. 세 번째 사례는 66세의 이기철 씨가명입니다. 퇴직금 3억 원을 가지고 노후엔 내 가게 하나 해보자며 카페를 열었죠. 처음엔 손님도 많고 아내와 함께 일하며 즐거웠습니다. 하지만 1년 후부터 매출이 급감했습니다. 커피 시장은 이미 포화 상태였고 인건비와 임대료가 버거워졌죠. 결국 2년 만에 문을 닫으며 남은 건 빚뿐이었습니다. 이기철 씨는 그때서야 깨달았다고 합니다. 나는 돈으로 내 인생 2막을 열려 했지 계획으로 연 게 아니었어요. 퇴직금이 아니라 경험과 준비가 필요했음을 뒤늦게 깨달은 거죠. 지금은 마을 기업에서 커피 교육 강사로 일하며 노후 창업을 꿈꾸는 후배들에게 현실적인 조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퇴직 후 첫 3년,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느냐가 나머지 30년을 결정짓습니다. 그의 말이 많은 사람들에게 울림을 줍니다. 전문가가 말하는 은퇴 후 망하는 사람의 3가지 특징. 은퇴 설계 전문가 김동엽 미래에셋 상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퇴직자 중 70%는 돈보다 시간의 주인이 되는 방법을 모릅니다. 그가 말하는 망하는 사람의 3가지 공통점은 이렇습니다. 첫째, 쉰다는 말의 함정에 빠집니다. 은퇴를 끝으로 보고 휴식만 추구하다 보면 삶의 활력이 빠르게 사라집니다. 둘째, 소득 공백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퇴직금이 통장에 들어오면 마음이 커지지만 고정 수입이 끊긴 순간부터 자산은 빠르게 줄어듭니다. 셋째, 사회적 관계를 방치합니다. 회사 밖 세상은 낯설고 관계망을 새로 만들지 않으면 외로움이 경제보다 먼저 무너뜨립니다. 다시 피는 사람들의 공통점. 반대로 은퇴 후 다시 피는 사람들은 3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1. 일상을 스스로 설계한다. 퇴직 후의 하루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내가 결정하는 하루가 됩니다. 산책, 글쓰기, 자원봉사, 공부,
소일거리라도 일정을 직접 짜는 게 중요합니다. 2. 일하지 않아도 일하는 마음을 유지한다. 꼭 돈을 버는 일이 아니어도 됩니다. 배움을 이어가거나 사회에 기여하는 활동을 통해 내가 유용한 존재라는 감정을 유지하는 게 핵심입니다. 3. 돈보다 시간 관리를 더 중시한다. 돈은 계획으로 모이지만 시간은 무계획으로 흩어집니다. 하루를 어떻게 쓸지 은퇴 전보다 더 철저히 설계하는 사람들이 결국 다시 피어납니다. 행복한 은퇴는 돈으로 사는 게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를 돈으로만 준비합니다. 연금, 퇴직금, 임대소득, 투자 수익.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입을 모읍니다. 돈은 삶을 유지시켜주지만 의미는 삶을 견디게 해준다. 행복한 은퇴란 경제적 여유, 정신적 활력, 사회적 연결 이 세 가지가 균형 잡힌 상태입니다. 셋 중 하나라도 무너지면 삶의 균형이 깨지죠. 당신에게 묻습니다. 혹시 지금 이런 생각이 들지 않나요? 나도 이제 그만 일하고 싶다. 퇴직하면 뭐하고 살지? 그렇다면 오늘이 바로 당신 인생 이막의 준비 첫날입니다. 하루 1시간이라도 나를 위한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무엇을 배우고 싶은지,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누구와 지내고 싶은지 구체적으로 써보세요. 그게 바로 인생 후반전의 설계도가 됩니다. 마무리 망하는 인생 vs 다시 피는 인생. 당신의 선택은 60세 이후의 인생은 더 이상 덤이 아닙니다. 100세 시대라면 은퇴 후의 30년이 인생의 절반입니다. 회사 이름이 아닌 내 이름으로 사는 시간, 누구에게 의지하지 않고도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시간, 그것이 바로 다시 피는 인생의 시작입니다. 누군가는 퇴직을 끝이라고 말하지만 진짜 현명한 사람은 퇴직을 새로운 출발선으로 만듭니다. 지금 당신의 나이가 60이든 70이든 상관없습니다. 당신이 이제부터 다시 시작하겠다고 마음먹는 그 순간 인생은 또 한 번 피어납니다. 60세 이후 인생, 망치는 사람 vs 다시 피는 사람의 결정적 차이. 전문가의 시선에서 본 은퇴 후 삶의 분기점. 은퇴는 일의 끝이 아니라 삶의 전환기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시기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쉼과 불안 사이에서 길을 잃습니다.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말합니다. 은퇴 후 3년,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느냐가 남은 30년의 삶을 결정짓는다. 1. 은퇴 후 망가지는 사람들의 3대 패턴. 준비 없는 시간의 공백. 은퇴자는 하루 평균 12시간 이상을 자유시간으로 보내게 됩니다. 이 시간은 휴식이 아니라 무계획의 공백이 되기 쉽습니다. 퇴직 후 첫 1년간은 해방감이 크지만 2년 차부터 급격히 우울감이 증가한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국민연금연구원의 2023년 조사에 따르면 퇴직자 10명 중 7명은 일상의 목표 상실감을 경험합니다. 전문가 해석. 이 시기에 아무런 루틴이 없으면 시간의 방향이 무너지고 자기 효능감이 떨어지며 결국 자기 가치 상실로 이어집니다. 경제적 불균형. 퇴직금이나 연금으로 생활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는 착각입니다. 실제 은퇴자 가구의 평균 월 지출은 약 270만 원 수준인데 공적연금, 국민연금 등 수령액은 평균 130만 원 안팎입니다. 즉, 월 140만 원의 생활비 격차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문가 해석. 이 격차를 메우지 못하면 자산을 점점 소진하게 되고 퇴직 후 2015년 사이에 경제적 불안이 폭발합니다. 은퇴 설계는 총액 계산이 아니라 현금 흐름 관리 중심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관계의 붕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은퇴 후 5년 이내에 절반 가까운 남성이 친구가 없다고 응답했습니다. 퇴직 후 사회적 고립이 심화되면 정신건강뿐 아니라 신체 질환 발병률도 2배 이상 높아집니다. 결국 돈보다 관계가 은퇴자의 삶의 질을 좌우하게 되는 셈입니다. 2. 다시 피는 사람들의 3가지 핵심 전략. 소득보다 일거리. 은퇴 이후에는 월급이 아니라 활동의 지속성이 중요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액티브 리타이어먼트라고 부릅니다. 즉, 적당히 일하면서 사회와 연결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정신적 안정과 건강을 지켜주는 핵심이라는 뜻이죠. 예 평생교육 강사, 공공일자리, 지역 복지관 활동, 온라인 재능 나눔 등
효과 규칙적인 루틴 확보, 사회적 소속감 유지 일정 수준의 수입 보완. 핵심 메시지. 퇴직 후에도 일을 계속하는 사람이 평균적으로 10년 더 건강하고 우울감이 30% 낮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배움의 중단이 곧 퇴보. 60세 이후에도 지적 성장을 지속하는 사람은 인지능력 저하 속도가 느립니다. 서울대 노년학 연구소의 발표에 따르면 평생교육 참여 노인은 비참여 노인보다 인지기능 저하율이 40% 낮았습니다.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새로운 기술 지식 습득을 통해 자아 정체감의 갱신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추천 프로그램 시니어 대학 온라인 자격증 과정 지역 커뮤니티 클래스 추천 주제 디지털 활용 스마트폰, 영상 편집, SNS 등 인문학, 상담 및 복지 관련 자격증 전문가 인사이트 60세 이후의 학습은 직업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존재의 이유를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자산보다 현금 흐름 퇴직금 3억, 5억이 있어도 그 돈을 어떻게 쓰느냐가 핵심입니다. 은퇴 재정은 총액보다 인출 구조의 설계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3억 원 자산을 단순 예금으로 두면 월 100만 원도 만들기 어렵지만 연금형 상품, 배당 ETF, 리츠 등으로 자산을 분배하면 지속 가능한 현금 흐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 조언 4% 룰보다 현실적인 한국형 인출 전략은 연 33.5% 수준이 적정. 공적연금, 개인연금, 투자수익, 근로소득으로 소득 4축 구조를 만들어야 함. 단기 생활비 13년치와 장기 투자, 자산 5년 이상을 분리 운영할 것. 즉, 돈을 쓰는 계획이 없는 사람은 돈이 얼마 있어도 불안하다는 겁니다. 3. 전문가들이 권하는 3단계 인생 2막 설계 프로세스. STP 자기진단 셀프 오딧 퇴직 이후의 목표와 두려움을 구체적으로 적는다.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과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을 구분한다. 현재 자산, 연금, 지출 구조를 명확히 계산한다. STP 시뮬레이션 70세, 80세, 90세까지의 생활비 시나리오를 작성한다. 국민연금 외에 소득원을 2개 이상 확보할 수 있는지 점검한다. 배우자 가족과 노후 계획을 공유한다. STP3 실행 액션 매일 아침 기상활동, 휴식 교류의 루틴을 만들어 규칙적인 생활 패턴을 만든다. 재정적으로는 소득형 자산 배당, 임대, 연금을 중심으로 구성한다. 사회적으로는 지역 커뮤니티나 봉사단체를 통해 소속감을 재구축한다. 4. 60세 이후 삶의 질을 결정짓는 3요소 돈, 의미, 관계. 전문가들은 은퇴 후 행복을 결정짓는 건 자산 규모가 아니라 심리적 안정감이라고 말합니다. 이 안정감을 지탱하는 3대 축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제적 안정 (Financial Stability) 고정 지출을 통제하고 인출 계획을 세우며 연금 구조를 점검한다. 정신적 의미 (Purpose and Growth) 배움, 봉사, 취미를 통해 살아있음을 느낀다. 사회적 관계 (Social Connection) 가족, 친구, 지역 사회와의 유대가 외로움과 우울을 예방한다. 이 3가지 중 하나라도 무너지면 노후의 균형은 흔들립니다. 5. 전문가의 결론 60세 이후 인생은 재설계의 시간이다. 은퇴 이후의 삶은 추락이 아니라 재설계의 기회입니다. 퇴직을 종착역으로 보는 사람은 빠르게 고립되고 퇴직을 새로운 시작선으로 보는 사람은 점점 더 성장합니다. 결국 60세 이후의 성공은 돈이 아니라 스스로의 삶을 설계하려는 주도성, 배우고자 하는 개방성, 사회와 연결되려는 관계성. 이 3가지에 달려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망치는 사람은 쉬려는 사람이고 다시 피는 사람은 배우려는 사람입니다. 지금 이 순간 무엇을 할지 고민하는 그 자체가 이미 출발점입니다. 60세 이후 인생은 더 이상 남은 인생이 아니라 새롭게 사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연금만 잘 들어놓으면 노후는 걱정 없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믿습니다. 실제로 50대, 60대 상담을 하다 보면 국민연금도 있고 퇴직연금도 있고 개인연금도 들었으니 이제 좀 마음이 놓인다고 말씀하시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정작 그런 분들이 은퇴 후 불안해합니다. 왜일까요? 연금이 부족해서일까요? 아닙니다. 진짜 이유는 마음의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연금은 통장을 채워주지만 마음의 공허함은 메워주지 못합니다. 퇴직 후 매일 아침 눈을 떴을 때 오늘 나는 뭘 하지? 라는 질문이 시작되는 순간부터 돈보다 훨씬 큰 문제와 마주하게 됩니다. 1. 퇴직 후 하루가 너무 길어요. 62세 전직 교사의 혼란. 첫 번째 사례는 62세 김선희 씨입니다. 그녀는 33년 동안 교사로 근무했고 은퇴 후 국민연금과 교직원연금을 합쳐 매달 260만 원 정도를 받습니다. 경제적으로만 보면 나쁘지 않죠. 그런데 은퇴 6개월 후 그녀는 우울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퇴직 후 처음엔 여유로웠습니다. 이제 아침에 출근 안 해도 된다는 해방감이 있었죠. 하지만 3개월이 지나자 하루가 너무 길어졌습니다. 학교에서 필요한 사람이었던 그녀는 이제 아무도 자신을 찾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은 각자 손주를 봐주거나 여행을 가느라 바빴고 대화할 사람조차 없었죠.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이 없어서 힘든 게 아니라 나를 기다리는 일이 없다는 게 이렇게 괴로운 줄 몰랐어요. 전문가들은 이런 현상을 은퇴 후 정체성 상실 증후군이라고 부릅니다. 직업으로 쌓아온 존재의 이유가 사라지면 연금이 아무리 많아도 삶의 동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결국 김 씨는 우울증 치료와 함께 지역 평생교육원에서 그림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림을 배우면서 나도 아직 배울 게 있구나 느꼈어요. 그제야 하루가 다시 돌아왔죠. 그녀는 말합니다. 이제야 깨달아요. 연금보다 먼저 준비해야 할 건 나 자신이었어요. 2. 퇴직금으로 카페 차렸다가 1년 만에 망했습니다. 58세 은행원 출신의 좌절. 두 번째 사례는 58세 박정호 씨입니다. 그는 대기업 은행 지점에서 일하다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퇴직금 2억 8천만 원, 그리고 개인연금 3개를 준비한 철저한 계획형 인간이었죠. 그런데 그는 퇴직 후 1년 만에 다시 취업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퇴직 직후 그는 그래, 이제 내 인생 해보자며 커피 창업을 했습니다. 직원 2명, 인테리어까지 투자한 금액은 약 1억 5천만 원. 처음 3개월은 손님이 많았지만 곧 매출이 반토막 나고 결국 임대료도 못 내게 됐습니다. 나는 준비됐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하면 무엇을 하며 살지를 고민한 게 아니라 어떻게 돈을 벌지만 고민했더라고요. 은퇴 설계 전문가인 김동엽 상무미래에셋 투자와 연금센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은퇴 후의 실패 대부분은 경제적 실패가 아니라 방향성 실패에서 옵니다. 돈을 굴릴 준비는 했지만 인생을 굴릴 준비는 안 된 거죠. 박 씨는 결국 다시 은행 자문직으로 계약해 일을 시작했습니다. 일을 다시 하니까 하루가 짧아요. 연금보다 중요한 건 나를 움직이게 하는 일거리였어요. 3. 연금보다 친구 한 명이 더 중요했다. 67세 홀로 사는 남성의 깨달음. 세 번째 사례는 67세 이기창 씨입니다. 항공정비사로 일하다 65세에 은퇴했고 국민연금 130만 원과 개인연금 70만 원으로 월 200만 원을 받습니다. 나는 자식에게 기대 안 해. 연금으로 충분히 살 수 있어. 처음엔 자신이 있었죠. 하지만 1년이 지나자 그는 외로움에 시달렸습니다. 식사도 혼자, 병원도 혼자. 무릎이 아파도 누구에게 연락해야 하지? 라는 생각만 들었죠. 연금은 그에게 생활을 줬지만 삶을 주진 않았습니다. 그는 우연히 복지관의 남성 시니어 모임에 참여하면서 변했습니다. 같이 밥 먹고 수다 떨고 등산 다니고 사람들 만나니까 삶이 달라지더라고요. 이후 그는 다른 은퇴자들에게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연금보다 친구 한 명이 더 든든합니다. 외로움은 통장 잔고로는 못 막아요. 전문가 인사이트. 진짜 노후 준비의 1순위는 관계와 활동성. 은퇴 전문가들이 공통으로 지적하는 건 이겁니다. 연금은 필요 조건이지 충분 조건이 아니다. 김경록 박사 미래에셋 은퇴연구소는 이렇게 말합니다. 노후는 단순히 돈으로만 해결되지 않습니다. 연금보다 먼저 준비해야 할 건 일상의 구조예요. 하루를 어떻게 보내고 누구와 연결되어 있을지가 인생의 질을 좌우합니다. 실제로 국내 은퇴자 만족도 조사에 따르면 경제적 안정보다 사회적 관계와 삶의 목적이 행복에 더 큰 영향을 준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돈이 있어도 관계가 끊기면 외로움과 무력감이 찾아오고, 반대로 수입이 적더라도 사회적 연결이 유지되면 삶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연금보다 먼저 준비해야 할 단 한 가지는 바로 삶의 구조화입니다. 퇴직 후 하루의 루틴을 어떻게 설계할지, 나를 기다리는 사람과 일을 어떻게 만들지, 그것이 진짜 노후를 지탱하는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아침마다 일어날 이유가 되는 가벼운 일거리를 만든다. 주 23회 파트타임 강의 봉사 등 인간관계를 퇴직 전부터 관리한다. 직장 동료 대신 취미 기반의 친구 만들기. 지역 사회와 연결된다. 복지관, 평생교육원, 독서 모임 등에서 소속감을 재구성. 정리하자면 연금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연금만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은퇴 후 삶의 공백을 채워줄 관계, 활동, 하루의 리듬이 없다면 그 어떤 금액도 불안함을 막을 수 없습니다. 62세 김 교사는 나를 위한 시간을 찾으며 다시 웃었고, 58세 박 씨는 일의 의미를 다시 발견했습니다. 67세 이 씨는 사람 속에서 인생 2막을 살고 있습니다. 세 사람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모두 연금보다 삶의 구조를 먼저 세웠을 때 진짜 행복이 시작됐다는 것. 결국 은퇴 준비의 1순위는 연금이 아니라 내 삶의 설계입니다. 연금은 그 설계를 가능하게 하는 도구일 뿐이죠. 그러니 오늘부터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나는 내일 아침 어디서 누구와 무엇을 하며 하루를 시작할까? 그 답을 찾는 순간 당신의 노후는 이미 절반은 성공한 겁니다. 연금보다 먼저 준비해야 할 단 한 가지는 삶의 구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은퇴 준비라 하면 연금, 퇴직금, 자산 운용을 가장 먼저 떠올립니다. 물론 경제적 준비는 필수입니다. 하지만 20년 이상 은퇴 설계를 연구해 온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노후 파산보다 무서운 건 삶의 붕괴다. 즉, 연금이 있어도 하루의 구조와 삶의 목적이 없으면 결국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일 통장보다 먼저 점검해야 할 일상의 구조. 은퇴 후 불행을 호소하는 이들의 공통점은 하루가 너무 길다는 것입니다. 직장 생활에서는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던 시간의 틀타임 스트럭처이 사라지면 사람은 쉽게 무기력해집니다. 연세대 심리학과 연구 2023에 따르면 은퇴 후 1년 내 우울감을 경험하는 비율이 42%에 달합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일, 사회, 관계, 자기 효능감이 동시에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노후 준비의 첫 단계는 돈의 설계보다 하루의 설계입니다. 오전에는 운동이나 취미 등 신체 리듬을 유지할 활동, 오후에는 소속감을 주는 사회적 관계, 저녁에는 성취감이나 자기 몰입을 느낄 개인 프로젝트. 이 세 가지를 미리 구조화해야 은퇴 후 공허함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 일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 조건이다. 많은 분들이 퇴직 후에는 더 이상 일 안 하고 쉬고 싶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은퇴자들의 삶의 만족도는 이를 유지한 그룹이 훨씬 높게 나타납니다. 고용노동부의 고령자 고용실태조사에 따르면 60세 이상 근로자의 68%가 경제적 이유보다 보람을 위해 일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즉, 일은 단순한 수입원이 아니라 정체성을 지켜주는 정신적 면역체계 역할을 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은퇴 후 재직업화 세컨드 커리어라고 부릅니다. 대표적인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험 기반 재직업화. 기존 직업의 전문성을 살려 강의, 컨설팅, 멘토링 등으로 확장. 예 전직 교사가 평생교육 강사로 전환. 취미 기반 수익화. 원예, 사진, 요리 등 즐기던 활동을 소규모 수익 모델로 전환. 예 취미로 하던 도예를 공방 창업으로 발전. 사회 공헌형 일자리. 수익보다 사회적 보람을 우선시하는 봉사, 멘토, 돌봄 활동. 이처럼 나를 움직이게 하는 일거리는 연금보다 먼저 세워야 할 삶의 토대입니다. 3. 돈보다 무서운 건 고립이다. 서울대 사회복지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은퇴 후 사회적 관계망이 축소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우울증 발생률이 2.4배 높습니다. 즉, 경제적 빈곤보다 관계의 단절이 노후 행복을 훨씬 크게 좌우합니다. 연금이 충분한 사람도 혼자 밥을 먹고, 혼자 병원을 가고, 혼자 하루를 보내면 결국 무너집니다. 반대로 연금이 적더라도 사회적 연결, 사회적 자본이 있는 사람은 훨씬 안정적인 정서를 유지합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이렇게 조언합니다. 퇴직 전부터 비직장 기반의 인간관계를 만들어라. 직장 동료 중심의 관계는 퇴직과 함께 사라집니다. 하지만 취미 모임, 봉사활동, 지역 커뮤니티는 평생 지속될 수 있습니다. 이런 관계망은 단순한 친구 이상의 역할을 합니다. 정보 공유, 위기시 도움, 정서적 안정, 심지어 건강관리까지 연계되기 때문입니다. 사연금은 기초체력, 하지만 인생을 지탱하진 않는다. 그렇다면 연금은 필요 없냐고요? 물론 아닙니다. 연금은 노후의 기초체력입니다. 하지만 그 자체가 삶의 질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실제 한국노동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월 200만 원 이하 연금 수령자 중 60%가 삶의 만족이 낮다고 응답했지만 그 중에서도 사회활동을 하는 그룹은 만족도가 2배 이상 높았습니다. 결국 돈의 많고 적음보다 사용 방식이 더 중요한 겁니다. 연금은 생활비로만 쓰는 게 아니라 건강유지비, 운동, 식습관 관리 등 관계유지비, 모임비, 이동비, 취미활동비 등 자기성장비, 배움, 여행, 새로운 경험, 투자 이런 항목으로 삶의 에너지에 재투자되어야 진짜 효용이 생깁니다. 전문가들이 말하는 은퇴 준비의 3단계. 다수의 은퇴 재무설계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은퇴 준비의 핵심 단계는 다음 3가지입니다. 기초 경제 기반 마련, 연금 3층 구조,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확보, 최소 생활비 기준월 20만 250만 원 계산, 삶의 구조 설계, 퇴직 후 일상 루틴 및 사회활동 계획 수립, 자기 효능감 유지할 수 있는 일거리 찾기, 관계와 건강 관리, 주 2회 이상 대면 활동, 신체 정신 건강 유지, 가족과 친구, 지역 커뮤니티의 지속적 연결 유지, 즉 연금은 1단계에 불과합니다. 2단계와 3단계를 소홀히 하면 결국 전체 시스템이 무너집니다. 결론, 연금보다 먼저 삶의 토대를 세워라. 연금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연금을 쓸 이유가 없으면 아무리 많아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노후의 본질은 돈이 아니라 삶의 지속성입니다. 매일 일어날 이유가 있고 함께 밥 먹을 사람이 있고 새로운 것을 배우며 스스로 성장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이 진짜 노후 준비가 된 사람입니다. 따라서 오늘부터 해야 할 첫 번째 준비는 연금 계산기를 돌려보는 게 아니라 하루의 시나리오를 그려보는 일입니다. 연금은 노후의 연료이고 삶의 구조는 그 연료를 태우는 엔진입니다. 연금보다 먼저 엔진을 준비해야 진짜 은퇴가 굴러갑니다. 50대 이제 늦었다고요? 진짜 늦은 건 이걸 안 한 사람들입니다. 이제 와서 무슨 준비야? 그냥 국민연금이나 받아서 버텨야지. 많은 50대가 이런 말을 합니다. 회사에서도, 친구 모임에서도, 심지어 가족끼리 밥상에서조차요. 그런데 말이죠. 진짜 늦은 건 나이가 아니라 포기입니다. 은퇴 준비에서 가장 무서운 건 돈이 부족한 것도, 시간이 부족한 것도 아닙니다. 바로 생각이 멈추는 순간이에요. 50대는 인생의 끝이 아니라 노후의 설계도를 바꿀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그걸 모르고 늦었다며 손을 놓는 순간 60대의 현실은 잔인할 정도로 다가옵니다. 1. 지금이라도 시작했더라면 57세 박성호 씨의 후회. 박성호 57씨는 30년 넘게 중견기업에서 근무했습니다. 퇴직금 약 2억 원, 국민연금도 나중에 월 160만 원쯤 받을 예정이었죠. 그는 이 정도면 괜찮지라며 별다른 준비 없이 퇴직을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생활비는 예상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자녀 대학 등록금, 장모님 병원비, 생활비 합쳐 월 400만 원이 훌쩍 넘었죠. 퇴직 후 2년이 지나자 통장은 절반 이하로 줄었습니다. 그제서야 뒤늦게 박 씨는 투자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주식시장은 냉정했습니다. 처음 접하는 ETF, 배당주, 리츠 같은 용어들이 낯설었고 남들 따라하다 손실도 봤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내가 늦은 게 아니었어요. 준비를 안 한 게 문제였죠. 지금이라도 자산관리의 기본을 배우기 시작한 게 다행이라고 합니다. 퇴직 후 재취업보다는 현금 흐름을 만드는 습관으로 방향을 바꿨죠. 매달 작은 배당이 들어올 때마다 그는 말합니다. 이제야 조금 마음이 놓입니다. 52세 김미정 씨,
나이 때문에 망설였는데 지금이 딱이었어요. 김미정 52씨는 20년간 교사로 일하다 조기 퇴직했습니다. 직장 생활에서 벗어나 여유를 꿈꿨지만 막상 나와보니 공허했습니다. 놀 수 있는 시간이 많아졌는데 돈 걱정이 시작됐죠. 그녀는 고민 끝에 작은 1인 강의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이 나이에 무슨 사업이야 라는 시선이 무서웠지만 전문 지식과 경험을 콘텐츠로 바꾸는 방법을 배워가며 조금씩 수입이 생겼습니다. 지금은 월 15만 200만 원 정도의 부수입이 꾸준히 들어옵니다. 퇴직금만 믿고 살았다면 아마 지금쯤 후회하고 있었을 거예요. 김 씨는 말합니다. 그녀가 강조하는 건 나이보다 실행력입니다. 50대는 인생 2막의 출발선이에요. 다들 늦었다고 하지만 지금이야말로 나를 위한 준비를 시작할 최적기예요. 3. 59세 이준호 씨, 퇴직 1년 남기고 연금 점검했더니 소름 돋았습니다. 대기업 부장으로 30년을 채운 이준호 59씨는 은퇴하면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다 있으니까 괜찮겠지라며 안심했습니다. 하지만 우연히 금융 상담을 받으면서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자신이 받을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은 월 180만 원, 퇴직연금은 10년간 나눠 받으면 월 80만 원 수준. 즉 부부 합산 생활비로는 260만 원밖에 되지 않았던 거죠. 은퇴 후 최소 350만 원은 필요하다고 하던데 100만 원 넘게 모자란 거예요. 그는 그제서야 은퇴 후 현금 흐름 관리의 중요성을 절감했습니다. 이후 그는 퇴직 전 1년 동안 개인형 IRP를 정비하고 배당형 ETF와 리츠를 활용한 소득형 포트폴리오를 만들었습니다. 지금은 퇴직 후 매달 70만 원 정도의 배당이 들어오며 퇴직연금과 합쳐 월 300만 원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나이 때문이 아니라 무지 때문에 불안했던 거예요. 지금이라도 공부하면 노후는 달라집니다. 4. 전문가의 조언 늦었다는 말은 핑계일 뿐입니다. 미래에셋 투자와 연금센터의 김동엽 상무는 이렇게 말합니다. 50대는 노후 준비의 골든타임입니다. 이 시기를 놓치면 회복이 어렵지만 지금 시작하면 60대에 웃을 수 있습니다. 그가 강조하는 건 3가지입니다. 연금 구조를 다시 짜라.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을 따로 보지 말고 하나의 현금 흐름 시스템으로 통합 관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이 월 150만 원이라면 퇴직연금에서 100만 원, 개인연금에서 50만 원을 보완하는 구조로 짜는 거죠. 자산보다 지속 가능한 수입원을 확보하라. 퇴직금 3억이 있어도 매달 돈이 들어오지 않으면 불안합니다. 은퇴자에게 중요한 건 자산의 크기가 아니라 현금의 흐름입니다. 배당, 임대, 온라인 수입, 파트타임 일자리 등 작아도 꾸준히 들어오는 현금줄을 만드는 게 핵심입니다. 지출 구조를 현실화하라. 은퇴 후엔 소득보다 지출 관리가 더 중요합니다. 생활비는 줄겠지라는 막연한 기대는 위험합니다. 식비, 의료비, 경조사비는 줄지 않고 오히려 늘어납니다. 따라서 미리 월 고정비를 계산하고 생활비 250만 원 체계를 목표로 삼는 게 이상적입니다. 5. 늦었다는 말보다 더 늦은 건 아무것도 안 하는 겁니다. 50대는 두려움과 가능성이 공존하는 나이입니다. 불안하지만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퇴직까지 5년 남았다면 지금이 마지막 리허설 기간입니다. 국민연금 수령 시기를 점검하고 퇴직연금 운용 방식을 바꾸고 작은 부업이나 투자 공부를 시작해 보세요. 이 시기에 움직인 사람들은 60대에 준비된 노후를 맞이하지만 멈춘 사람들은 현실의 벽에 부딪힙니다. 박성호 씨는 말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시작하세요. 늦은 게 아니라 이제야 제대로 하는 겁니다. 그 말이 아마 오늘 이 글을 읽는 당신에게 꼭 필요한 한 줄일 겁니다. 은퇴 준비는 나이가 아니라 지금의 결심으로 시작됩니다. 정리하자면 50대는 노후 준비의 마지막이 아니라 인생 2막의 첫 단계입니다. 지금 해야 할 건 연금 통합 관리, 현금 흐름 확보, 지출 구조 점검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하는 순간 진짜로 늦습니다. 결국 인생의 타이밍은 나이가 아니라 의지가 정합니다. 50대인 지금이 바로 당신 노후의 행복을 설계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순간입니다. 전문가 시점에서 본 50대의 노후 준비의 핵심 시간보다 구조,
50대가 흔히 하는 착각이 있습니다. 이제 늦었다. 벌만큼 벌었다. 그냥 연금으로 버티자. 하지만 재무 전문가의 관점에서 보면 50대는 오히려 노후 구조를 완성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노후 준비는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쓰고 어떻게 들어오게 만들 것인가를 설계하는 겁니다. 즉, 은퇴 자산의 구조와 스트럭처가 핵심이죠. 첫 번째, 자산을 나누라 목적별 3층 구조 설계. 50대가 해야 할 첫 번째 작업은 자산의 구조화입니다. 자산을 3개의 통장으로 분리해 관리해야 합니다. 안정층 기본생활용 자산,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확정적 현금 흐름, 은퇴 후 최소한의 고정비식 비주거비 공공요금 등을 책임지는 역할. 이 영역은 절대 리스크를 감수하면 안 됩니다. 원금 보장형, 공적연금, 확정형 상품 중심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성장층 자산 보존 및 인플레이션 대응 자산, ETF, 채권형 펀드, 배당주, 리츠 등 연 46% 수익률을 목표로 자산의 실질가치 유지 역할. 변동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보다 시간을 분산해 리스크를 관리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자유층 꿈과 여유를 위한 자산, 여행, 취미, 사회공헌, 자녀 지원 등 마음의 자산을 위한 영역. 이 부분은 전체 자산의 1015% 이내에서 운용해야 하며 여유 자금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요약하자면 퇴직금을 포함한 전체 자산을 3통장으로 나누면 심리적으로 안정되고 재정적 여유도 생깁니다. 이게 바로 자산 구조화의 힘입니다. 이 두 번째, 연금을 연결하라.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의 통합 설계. 50대는 이미 다양한 연금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각자 따로 굴러가죠. 이게 문제입니다. 국민연금은 언제 받을지 기수령 vs 연기수령에 따라 금액이 36%까지 차이 납니다. 퇴직연금은 운용 방식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수익률이 23배 차이 납니다. 개인연금은 세액 공제만 챙기고 방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세 가지를 하나의 현금 흐름 라인으로 연결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퇴직 후 첫 5년은 퇴직연금에서 생활비를 인출하고 그 다음 5년은 개인연금으로 이어받으며 국민연금은 만 65세 이후로 연기 수령하는 구조를 짜면 소득 공백 없이 안정적인 노후 현금 흐름이 완성됩니다. 핵심은 언제, 어느 순서로 받을지의 설계입니다. 이 순서를 잘 짜면 세금과 건강보험료 부담도 동시에 줄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세금까지 고려하라. 연금소득의 종합과세 함정. 많은 분들이 연금은 세금이 거의 없다고 오해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연금소득이 종합과세 구간에 들어가면 세금 폭탄이 됩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 180만원, 개인연금 100만원, 임대소득 50만원월 330만원이면 연간 4천만원 수준의 소득이 발생합니다. 이 경우 연금소득세, 건강보험료, 지역가입 전환이 동시에 발생하죠. 따라서 전문가들은 이렇게 조언합니다. 연금 수령액을 연간 1,200만원 이하로 분산 수령하라. 퇴직연금은 IRP로 이전 후 연금 형태로 10년 이상 나눠 받아라. 국민연금은 조기 수령보다 연기 수령이 세금상 유리하다. 즉, 세금까지 포함한 연금 설계가 진짜 노후 플랜입니다. 네 번째, 현금 흐름을 만들어라. 자산이 아니라 월급이 필요하다. 은퇴 후 가장 불안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돈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이죠. 따라서 50대의 목표는 자산 보유가 아니라 현금 흐름 창출이어야 합니다. 배당 주리츠 채권, ETF 등에서 월 배당 구조를 만들어라. 소형 임대, 파트타임, 1인 비즈니스 등으로 활동형 수입을 확보하라. 소비 습관을 지출형에서 투자형으로 바꿔라. 예를 들어 월 10만원짜리 커피 소비를 줄이고 그 금액을 월배당 ETF에 넣으면 1년 뒤에는 커피 대신 배당이 들어오는 구조로 바뀝니다. 은퇴자에게 필요한 건 통장 잔액이 아니라 매달 들어오는 자동이체 수입입니다. 다섯 번째, 건강이 자산이다. 금융보다 더 중요한 투자.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말합니다. 은퇴 후 재정 파탄의 1순위는 질병비입니다. 50대라면 지금부터 건강을 재무자산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운동, 정기검진, 영양관리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의료비 절약형 투자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실제 통계에 따르면 은퇴 후 10년 이내의 평균 의료비는 약 7천만 원에 달합니다. 건강보험, 실손보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따라서 예방 중심의 생활습관이 최고의 재무 전략이 됩니다. 결론 50대는 늦지 않았다. 단 방향이 바뀌어야 한다. 50대가 해야 할 건 돈을 더 버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모은 자산을 현금화 가능한 구조로 바꾸는 일입니다. 자산을 구조화하라. 목적별 3층 구조로 나누고 연금을 통합하라. 국민퇴직 개인연금을 연결하고 세금을 점검하라. 종합과세 구간을 피하고 현금 흐름을 만들라. 월 단위로 자동 수입을 만들고 건강에 투자하라. 의료비 리스크를 줄이는 최고의 방법. 이 5가지를 실행하는 순간 늦었다는 말은 사라지고 준비됐다는 자신감이 생깁니다. 50대의 노후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늦었다고 말하는 사람과 지금이라도 움직이는 사람, 10년 뒤 노후의 모습은 완전히 다를 겁니다. 나 이제 돈 쓸 일도 없는데 뭐 퇴직금이랑 연금이면 버티지 않겠어? 많은 분들이 은퇴를 앞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막상 일을 그만두고 통장에 찍히는 숫자를 보면 생각보다 불안이 먼저 찾아옵니다. 이 돈으로 진짜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이게 평생 쓸 돈이라는데 괜찮을까? 그동안 월급이 꾸준히 들어오던 인생은 끝났습니다. 이제는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을 계산해야 하는 시기죠. 그런데 놀라운 건 대부분의 사람들이 얼마가 있어요. 중간은 간다는 현실적인 기준조차 모른 채 은퇴를 맞는다는 겁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은퇴 후 통장 잔고 도대체 얼마 미치면 위험할까? 그리고 실제 은퇴자 3명의 사례를 통해 은퇴 후의 진짜 돈 사정을 들여다보겠습니다. 1. 첫 번째 사례 퇴직금 3억, 5년 만에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66세 박영수 씨는 대기업에서 32년간 근무하다 정년퇴직했습니다. 퇴직금 3억 원, 그리고 부인과 함께 받을 국민연금이 월 210만 원. 퇴직 당시엔 이렇게 생각했죠. 우리야 뭐 집도 있고 연금도 있고 여행 좀 다니며 살면 되지. 처음 1년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해외여행 2번, 자녀 결혼 지원금 5천만 원, 노후 집 리모델링까지 했죠.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연금 210만 원으로는 생활비가 빠듯했습니다. 의료비, 차량 유지비, 각종 세금이 예상보다 훨씬 컸거든요. 결국 부족한 돈을 메우기 위해 퇴직금을 조금씩 꺼내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 정도야 괜찮겠지 하며 인출한 돈이 5년 만에 전부 사라졌습니다. 그는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퇴직금 3억이면 평생 넉넉할 줄 알았는데 은퇴는 얼마 벌었느냐 보다 얼마 안 쓰느냐의 싸움이더라고요. 이 2번째 사례 은퇴 전엔 몰랐다. 월 250이 이렇게 빠듯할 줄은. 서울 강동구에 사는 63세 김정자 씨는 남편과 함께 공무원으로 일하다 60세에 은퇴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공무원 연금 덕분에 매달 250만 원씩 총 500만 원의 연금을 받습니다. 많은 분들이 듣자마자 그 정도면 넉넉하지 않나? 하시죠.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두 사람의 생활비는 월 430만 원. 거기에 각종 보험료, 관리비, 손주 용돈, 여행비까지 포함되면 적자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럼 좀 줄였으면 되잖아라고 쉽게 말하지만 막상 줄이려 하면 생각보다 고정비가 많습니다. 전기료, 통신비, 건강보험료, 차량세 줄이기도 어렵고 무엇보다 의료비가 계속 늘었습니다. 남편은 퇴행성 관절염으로 매달 병원비 20만 원, 약값 10만 원이 고정으로 나가고 있었죠. 김 씨는 말합니다. 은퇴 전에 계산했던 생활비는 그냥 장부상의 숫자였어요. 진짜 은퇴하면 예상보다 30%는 더 든다고 보면 맞아요. 3. 번째 사례 연금은 있지만 현금이 없어 불안한 남자. 부산의 68세 장모 씨는 전직 교사로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개인연금까지 합쳐 월 380만 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돈이 꽤 들어오는데도 늘 불안했습니다. 이유는 현금 유동성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집은 있지만 현금 통장은 1천만 원 남짓? 무슨 일이 생기면 바로 쓸 돈이 없는 상황이었죠.
작년에 갑자기 혈관 시술을 받게 되면서 600만 원의 의료비가 발생했는데 그걸 충당하느라 신용카드 현금 서비스까지 썼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매달 연금이 들어오니까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통장에 당장 꺼내 쓸 돈이 없으니까 그게 더 불안하더라고요. 전문가가 말하는 위험선. 재무설계 전문가 김동엽 상무는 말합니다. 은퇴 후 통장에 1억 원 미만이라면 일단 위험 신호로 봐야 합니다. 연금이 있어도 갑작스런 지출에 대응할 수 없기 때문이죠. 실제로 통계청 자료를 보면 60세 이상 가구의 평균 지출은 월 264만 원 2025년 기준 수준입니다. 이를 연 단위로 계산하면 약 3,100만 원이죠. 즉, 비상금 없이 연금에만 의존할 경우 한 번의 의료비나 자녀 지원금이 노후를 흔들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중간은 가는 수준은 얼마일까요? 전문가들은 보통 현금성 자산 2억 3억 원 안정적인 연금 200만 300만 원 이상을 기준으로 봅니다. 이 정도면 갑작스런 지출에도 대비할 여유가 생기고 돈 걱정 없이 사는 은퇴의 최소선이 된다는 겁니다. 핵심은 얼마를 모았냐가 아니라 어떻게 버느냐, 어떻게 쓰느냐. 은퇴 후 재정의 핵심은 잔고 크기보다 흐름 유지입니다. 즉, 매달 꾸준히 들어오는 현금 흐름 캐시 플로우를 확보해야 합니다. 연금, 배당, 임대료, 알바 수입 등 어떤 형태든 지속적 유입이 있어야 마음이 편해집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조언합니다. 퇴직금은 생활비로 쓰지 말고 현금 흐름을 만드는 데 투자하라. 예를 들어 월 50만 원이라도 배당금이 나오는 ETF나 안정형 상품을 만들어두면 연금처럼 느껴집니다. 비상자금은 최소 1년치 생활비 이상 확보하라. 연금은 정기적이지만 갑작스런 의료비 자녀 지원비는 예고 없이 터집니다. 은퇴 후 5년은 조정기다. 초반 5년 동안은 소비 패턴이 불안정합니다. 이 시기를 무사히 넘겨야 합니다. 왜 사람들은 통장 잔고를 과대평가할까? 많은 사람들이 5억 있으면 평생 걱정 없겠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계산해보면 월 300만 원씩 쓴다고 가정할 때 5억은 1314년 버틸 뿐입니다. 60세에 은퇴했다면 70대 중반이면 바닥이 보이는 거죠. 이게 바로 착각의 함정입니다. 돈은 쌓여 있을 땐 커 보이지만 나가기 시작하면 믿기 힘들 만큼 빠르게 줄어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총액이 아니라 속도입니다. 얼마를 쌓았느냐 보다 얼마나 오래 지속되느냐가 노후의 질을 결정합니다. 결국 기준선은 3억 월 250. 물론 개인 상황마다 다르지만 전문가들이 공통으로 말하는 중간선은 이렇습니다. 현금 자산 3억 원 이상 비상금 운용금. 연금 포함 월 250만 원 이상의 안정적 수입. 주거비 부담이 없는 상태 자가 또는 저렴한 임대. 이 세 가지를 확보하면 여행도 가끔 다니고 손주 용돈도 챙기며 의료비 걱정 덜하는 보통의 노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기준선 밑으로 떨어지면 불안은 바로 현실이 됩니다. 마무리 숫자는 마음의 평화다. 은퇴 후의 삶에서 통장 잔고는 단순한 돈이 아닙니다. 그건 곧 마음의 평화, 잠의 질, 가족 간의 관계와도 직결됩니다. 통장의 숫자가 줄어드는 걸 매일 보는 순간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위축된 삶을 살게 됩니다. 반대로 매달 일정한 돈이 들어오는 구조를 만들어 놓으면 세상이 달라집니다. 소비도 표정도 건강도. 그러니 꼭 기억하세요. 은퇴 후 통장 잔고 이 숫자 미치면 진짜 위험합니다. 그 숫자는 단순히 돈의 기준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기 위한 최소선입니다. 이어서 이번엔 감정이 아닌 전문가의 관점, 즉 은퇴 재무 설계자의 입장에서 정보 전달 중심으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해설을 드리겠습니다. 주관적 경험보다 객관적 수치, 경제적 구조, 그리고 실행 전략 위주로 설명드릴게요. 1. 중간은 가는 은퇴의 재정적 기준, 수치로 따져보자. 은퇴 후 재정의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현재 자산과 미래 현금 흐름이 남은 수명 동안 생활비를 커버할 수 있는가? 이를 단순히 금액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통계와 평균 데이터를 근거로 중간 수준의 기준선을 설정해 볼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연구원 자료 2025에 따르면 60세 이상 2인 가구의 평균 지출은 월 264만 원입니다.
생활비의 세부 항목을 보면 식비 약 80만 원, 주거비 40만 원, 의료비 30만 원, 기타 여가비 30만 원, 세금 공과금 20만 원 등으로 구성됩니다. 여기에 예비비나 자녀 지원비를 더하면 현실적으로 월 300만 원 내외가 보통의 은퇴 생활비로 봐야 합니다. 따라서 연 3,600만 원 정도의 지출을 감당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합니다. 이를 기준으로 역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연금 수입이 월 250만 원 수준이라면 부족분 50만 원 12개월 연 600만 원, 약 현금성 자산 3억 원으로 20년 6,080세를 버틸 수 있습니다. 즉, 연금 월 20만 300만 원 현금 자산 23억 원 이상이면 중간은 가는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이 수치는 단순히 넉넉함의 지표가 아니라 예기치 못한 지출을 흡수할 완충 여력을 뜻합니다. 이 현금 자산과 연금의 비율, 유동성과 안정성의 균형. 은퇴 자산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현금성 자산 단기 안정성, 연금성 투자성 자산 장기 지속성. 전문가들은 보통 다음과 같은 비중을 권장합니다. 현금 및 단기 예금 30% 생활비 및 비상자금, 연금 및 안정형 투자 50%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성장형 투자 20% 이내 배당주, ETF 등 현금 흐름형 투자. 이 구조가 중요한 이유는 유동성과 수익률의 균형을 맞춰야 하기 때문입니다. 현금만 들고 있으면 물가 상승률에 밀려 자산 가치가 줄어듭니다. 반대로 모든 돈을 투자에 넣으면 급격한 변동성으로 심리적 불안을 견디기 어렵죠. 따라서 비상자금 1년치 연금 수입 250만 원 이상 소규모 투자 흐름을 갖춘 구조가 심리적, 안정, 실질적 생존력을 모두 확보할 수 있는 조합입니다. 3. 위험선의 의미 단순한 금액이 아닌 방어력의 척도. 많은 분들이 1억만 있어도 버티겠지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평균 수명 83세 시대에는 매우 위험한 착각입니다. 자산은 단순히 숫자가 아니라 지출 리스크에 대응할 능력을 의미합니다. 실제 은퇴 리스크는 4가지로 요약됩니다. 수명 리스크 론제버티 리스크 생각보다 오래 살 가능성, 의료비 리스크 메더컬 리스크 예측 불가능한 치료비, 물가 리스크 인플레이션 리스크 실질 구매력 하락, 심리 리스크 비헤이비어럴 리스크 불안으로 인한 과도한 절약 또는 투자 실수. 이 4가지 리스크를 버텨내려면 단순히 많은 돈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현금 흐름 적정 비상금이 필요합니다. 즉, 전문가들이 말하는 통장 잔고 1억 미만은 위험하다는 뜻은 돈이 부족하다는 뜻이 아니라 돌발 상황에 대응할 방어력이 없다는 경고입니다. 4. 퇴직금을 소비 자산이 아닌 현금 흐름 자산으로 전환하라. 퇴직 직후 가장 큰 실수는 퇴직금을 그냥 생활비로 쓰는 것입니다. 퇴직금은 소비 재원이 아니라 현금 창출 재원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퇴직금 3억 원이 있다면 다음과 같은 구조로 재편이 가능합니다. 1억 원 비상자금 예적금 CMA 등, 1억 원 안정형 배당 ETF 또는 채권형 펀드, 1억 원 국민연금 개인연금 보완형 투자 즉 월 수입 100만 원대 확보. 이렇게 구성하면 원금 일부는 유지하면서도 월 4,070만 원의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스스로 만드는 제2의 연금 전략입니다. 5. 연금 설계의 핵심 시작 시점과 인출 전략. 연금은 금액보다 언제부터 얼마씩 인출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전문가들이 권장하는 기본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연금 최대한 늦게 6,570세 시작. 수령액이 3,650% 늘어나며 수명 리스크 방어에 유리. 퇴직연금 은퇴 직후 생활비 보완용으로 조기 개시. 국민연금 개시 전 공백기간 메우기. 개인연금 인출 시점을 분산. 세금 부담 최소화 연금소득세 및 종합과세 회피 가능. 이 3개를 시간차로 설계하면 노후 30년 현금 흐름 시나리오를 훨씬 안정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6. 돈이 있어도 불안한 이유 심리적 은퇴 리스크. 은퇴자 상담에서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연금도 받고 집도 있는데 왜 이렇게 불안하죠?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돈이 들어오는 통로가 하나뿐이기 때문입니다. 이래서 어떤 사회적 유대감과 능동적 수입이 끊어지면 심리는 잔고가 줄지 않아도 위축됩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심리적 현금 흐름도 설계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주 23일 파트타임 근무, 시니어 창업, 소일거리 수입, 강의, 재능 공유 등 능동적 수입 구조. 이런 활동이 월 3,050만 원이라도 만들어지면 금전적 수입 이상으로 자신이 여전히 쓸모 있다는 확신을 줍니다. 이는 은퇴자의 소비 균형을 유지시키는 가장 강력한 심리적 방어선입니다. 7. 요약 전문가가 제시하는 중간은 가는 은퇴 공식. 1. 연금 월 250만 원 이상. 2. 현금 자산 2억 3억 원 이상 비상금 포함. 3. 주거비 부담이 없는 상태. 4월 30만 원 이상의 보조 수입 활동형 현금 흐름. 5. 지출 통제율 80% 유지 소득 대비 지출 비율. 이 5가지를 충족하면 은퇴 후 불안하지 않은 보통의 삶, 즉 중간은 가는 은퇴에 도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론 통장 잔고는 숫자가 아니라 시스템이다. 결국 은퇴 후 안전선은 통장에 얼마 있느냐가 아니라 그 돈이 얼마나 오래 살아남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한 금액 목표보다 더 중요한 건 다음 3가지입니다. 현금 흐름의 다변화, 연금 배당, 소일거리. 지출의 구조와 필수비와 여가비 구분. 비상자금의 확보, 1년치 생활비 이상. 이 3가지를 갖추면 당신의 통장 잔고가 2억이든 10억이든 진짜 안정적인 은퇴를 만들어줍니다. 결국 통장은 단순한 잔고가 아니라 당신의 삶을 버티게 하는 시스템입니다. 그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야 숫자가 아닌 삶이 평안해집니다.